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PBC 뉴스룸입니다. 저는 메인 앵커 원종우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세계의 청취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던데. 네. 저희도 뭐 중국에도 들어가고 네. 사실 미국도 많아요. 사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사운드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중국 안 가잖아. 중국에 못 갑니다. 중국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한 30% 차지하잖아요. 네, 기존의 과학하고 앉아있네에서 분리된 SPBC 뉴스룸은 매달 첫 번째 목요일 보다 신속하고도 전문적인 과학 뉴스들과 함께 여러분을 만나뵐 예정입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고요. 참고로 이제 SPBC는 뭐냐? Science with Peopl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의 약자인데요. 이건 그냥 억지로 만든 거고요. 실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JTBC 뉴스룸을 본다는 것입니다. 네, 물론 그렇다고 지금 제가 손석희 앵커를 흉내내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안 되더라고. 그럼 해보려고 했는데. 네. 흉내가 돼요 그러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성대모사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손석희 비슷한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야 이게. 약간 특징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뭐랄까 이니셜한 대사가 있어야지 흉내내기가 쉬운데. 그러니까 뉴스를 하니까 없는 것도. 흉내 내보려고 했는데 이제 엄두가 안 나네요. 힘들어요. 손석희 연습해봐야겠다. 네, 한번 해보세요. 나도 해볼까? 경쟁해볼까? 다음 편 녹음할 때 와가지고 한번 겨뤄볼까요? 온라인 투표 받고. 제가 개인적으로 성대모사를 되게 좋아하는데 네. 지금 국내에 이제 몇 강이 있잖아요. 그 안윤상 씨하고 그다음 배칠수 씨. 네. 그리고 또 최근 이제 그 외모까지도 되게 각광을 받아온 그분 성함 뭐죠? 임재범 얼굴까지 비슷했던 분. 정성호. 네, 정성호. 예. 그분이 제가 보기엔 갑인 것 같아요. 제가 그분 뭐 하는 것도 막 보고 그랬는데. 예전에는 그 최병수라고. 굳이 나이 인증을 안 하셔도. 진짜 중년 인증입니다, 이거는. 네. 근데 그분들도 그렇게까지 비슷하진 않다. 손석희 앵커는. 이렇게 표정 따라 하시죠? 정성호 씨도. 정성호 씨는 한석규. 그거는 거의 똑같고요. 똑같아요. 아니, 한석규하고 임종범이 비슷한 데가 있어. 근데 정말 잘하십니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모시고 싶긴 하지만 아마 좀 비쌀 것 같아서 좀 어려울 것 같고. 여하튼 저희 뉴스룸은 기존의 레귤러들 있죠. 저하고 K 박사님하고 최 팀장이 있고요. 각각 뉴스 하나씩을 골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즌2를 위해 특별히 영입된 과학 집착 전문 기자 이용 기자의 집착 분석 코너로 이제 구성될 예정입니다. 네. 이게 본인이 영입비도에서 한 얘기라 나 계속 써먹을 거예요. 과학에 대한 집착. 네, 알겠습니다. 좋아 보이진 않아 별로. 이거 집착해야 되나 이거? 근데 본인은 장기니까. 네. 우리는 딴지일보 독자 여러분들은 이용 기자를 옛날에 MBC의 김재철 사장님. 그랬죠. 예, 그분이 이제 카드 쓰고 다니신 거. 그분 카드 쓰고 다니신 것을 똑같이 따라다니면서 한번 써봤죠. 예. 저렴한 곳으로.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용 기자에 비해서 딴지 대선배긴 하지만 우리도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 네? 근데 그 동네 되게 좋아요. 그 구암동 그쪽. 데이트 코스로? 네, 되게 좋아요. 그쪽 그 이북 오도청 있거든요. 그쪽 등산로 많이 이용하신 것 같더라고요. 거기 되게 좋아요. 네, 참고하시고요. 네. 아무튼 이용 기자의 집착 분석 코너로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 뉴스가 끝나고 나면 예전에 과학하고 앉아있네 붙어있던 기설, 요설 및 괴담 분석 코너인 아인슈타인의 화장실이 이어지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SPBC 뉴스룸 그 첫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와. 자, 우리가 뉴스를 준비를 했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부고가 있잖아요. 예, 부고가 있습니다, 과학계. 네, 준비가 되신 거죠, 최 팀장님? 네, 제가 원래 무슨 기사를 준비를 해야 되나 생각을 하는데 뉴스룸에 처음 들어온 신입들은 이제 부고 기사 쓰는 것부터 시작할 것 같아서. 원래 신문사가 그래요? 네, 일단은 쉬운 일이지 않을까요, 좀? 그러니까 이게 약간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부고를 굉장히 아름답게 써야 되는 신문사들이 있고, 부고를 신입들이 쓰는 신문사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어쨌든. 그래서 이제 부고 기사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난 1월 24일 날 인공지능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마빈 미nsky가 8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인은 뇌출혈이라고 발표되었는데 여기까지는 그 정도 연세면 거의 무슨 병이든 노환이라고 해도 네, 그렇죠. 네. 정말 죄송스럽게도 정말 누군지 모르는 분이시네요. 그러시군요. 이분은 되게 다방면에서 많이 유명하신 분이긴 한데 일단은 인공지능 랩, 그러니까 MIT AI 랩을 처음에 존 메카시라는 분하고 같이 만들면서 이제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이제 먼저 시작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아버지예요, 정말로. 네. 그러니까 어떤 개념들, 인공지능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만드셨던 그런 분이고요. 네. 그 외에도 촉각 센서가 달린 기계 손이나
시각 감지 장치 이제 이런 것들을 로봇에게 달아서 이제 로봇의 시각 스캐너 같은 걸 연구하면서 지금 우리가 VR에 쓰는 그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이거를 이분이 발명한 분으로도 아 진짜요? 네. 그리고 이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의 어떤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한 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굉장히 다방면에서 훌륭한 인공지능 학자이자 뭐 로봇 공학자이기도 하고 발명가이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분인데요. 그렇군요. 저는 이분 정도면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용 기자 같은 분이 알 만한 사람은 아니군요. 최 팀장은 자기가 아는 사람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 말씀 하시다 보면 되게 편수가 오래됐잖아요. 과학하고 앉아있네가.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걸 당연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다들. 제가 사실은 강착 원반 이런 걸 알았을 땐 되게 뿌듯하긴 했는데 마빈 민스키는 그것보다는 좀 유명인이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저도 그 방금 말씀하신 정도까지만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아버지 정도까지만 이름하고. 민스키 교수가 원래 수학을 했던 분이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저 컴퓨터 쪽에 굉장히 중요한 상인 튜링상. 앨런 튜링 이름을 딴 거죠. 1970년도에 이미 튜링상을 수상하신 분이죠. 기사를 준비하려고 자료를 찾다가 이분이 그 외에도 1956년에 공초점 현미경이라는 3차원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현미경의 아이디어를 처음 제시하면서 이게 지금은 물리학과 생물학에서 굉장히 좀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마빈 민스키를 추모하고 그의 업적을 꼼꼼하게 기리는 의미에서 제가 공초점 현미경이 뭔지 좀 찾아봤거든요. 박사님 혹시 이게 뭔지 아시나요? 공초점? 우리는 현미경을 안 쓰고 망원경을 쓰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쪽이 좀 지금 집착적인 느낌이 공초점? 일단은 발명을 하신 중요한 업적이라고 하니까 좀 궁금은 해서 찾아봤는데 들어보죠. 위키에 따르면 대물렌즈 뒤편에 작은 바늘구멍을 뚫어서 시료의 한 점에서 출발한 빛만이 통과하게 하여 명암비와 분해능을 높인 현미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좀 제가 이해한 바대로 말을 하면 그러니까 광학 현미경이 기본적으로 시료의 빛을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말하자면 픽셀 단위로 집중을 시켜서 이 픽셀 데이터들을 쭉 모아서 3D나 2D 스캐닝을 하는 어떤 이런 아이디어를 처음에 내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만 딱 들으면 그냥 뭐 조그만 바늘구멍이나 뚫고 하나도 첨단 같지 않지만. 네, 근데 대첨단. 그런 거겠죠? 네, 아이디어고. 근데 사실. 현미경을 스캐닝처럼 네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게 옛날에? 이제 굉장히 어떤 분석능이 좋은 레이저가 필요해서 그 당시에는 오히려 별로 많이 안 쓰였는데 최근에 이 공초점 현미경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제가 지금 사실 약간 뿌듯한 게 그 공초점 현미경이라는 말을 살면서 이렇게 많이 할 줄 정말 몰랐다는 생각이 들면서 인생이라는 게 진짜 좀 재밌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공초점의 공이 공저할 때 그 공자인가요? 여러 군데를 한꺼번에 맞춘다는 뜻. 네, 그런 거. 여러 군데를 그럼 그 바늘구멍 사진기 보면. 네네.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했는데. 그죠. 그런 건가요? 제가 지금 그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자, 우리가 뉴스인데 지금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서로 힘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떤 그 공초점 현미경의 원리와 뭐 응용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분이 굉장히 좀 다방면에 관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고요. 이제 말 나온 김에 좀 덧붙이자면 피아노도 굉장히 잘 치셨다고 합니다. 그치만 어쨌든 마빈 민스키가 우리한테 제일 잘 알려진 분야는 인공지능 분야죠. 그래서 사람의 신경망을 모방을 해서 컴퓨터의 회로를 만들면 컴퓨터도 지능을 가질 수 있다. 이게 어떤 최초의 인공지능 아이디어였는데 세포 하나하나가 지능을 가진 게 아니면 결국은 이 세포라는 구성 요소들을 어떻게 연결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갖게 되는 것처럼 이 기계들도 말하자면 어떤 식으로 연결시키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하고 있는 지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이제 이게 어떤 최초의 어떤 인공지능 아이디어의 가장 기반이 되었던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능의 본질은 네트워크다. 네, 그런 류의 얘기인 거죠. 실제로 이제 이런 기계 구조를만 만들면 우리는 우리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어떤 인공지능 기계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입장은 사실은 그 이후에 이제 근본적으로 뉴런하고 똑같은 기계를 만들어서 설계하는 방향으로 인공지능을 발전시키는 건 조금 불가능하다라고 본인이 약간 입장을 좀 철회하시긴 한 것 같은데 이제 이 책이 그래서 무슨 얘기가 있는지 읽어봤는데 한 자도 못 알아듣겠고요. 이건 제가 지난주에 저희 인공지능 쪽 얘기해 주셨던 교수님한테 말로 물어봐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일단 뭐 지금은 사실 인공지능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새로운 얘기는 아니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60년대 이럴 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뭔가 특별한 걸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기계가 이제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능과 감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모방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훨씬 팽배했을 거예요, 지금보다는. 그렇죠. 예, 그런 상태에서 기계도 인간을 흉내내서 이 회로만 만들면 그 속에서 뭐가 생겨날 거라는 그런 생각 자체가 굉장히 유물론적인 발상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아마 당시에서는 좀 충격적인 면이 있었을 것 같고요. 이분이 그럼 50년대에 활동하신 거잖아요. 인공지능 연구하시려고. 5, 60년대부터 네, 이미 활동하신 거죠. 네. 와, 그럼 컴퓨터 자체가 발명된 지 뭐 몇 년 안 된 상황에서 이런 걸 그러니까 당시에 컴퓨터라는 게 얼마나 후신 물건이었을 텐데 그 바탕으로 이런 생각들을 해내셨으니까 얼마나 좀 급진적이랄까 뭐 진보적인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인 거였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 강한 인공지능.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여러 분야가 있지만 인간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자의식을 갖는 그런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과 또 바램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인공지능 연구의 두 가지 큰 흐름을 좀 보자면요. 여기서 약간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하나는 기호주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호주의. 네, 심볼릭한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컴퓨터한테 의자라는 기호, 의자는 기호잖아요. 언어는 이 기호하고 매칭되는 다양한 케이스들을 다 보여줘서 이거를 의자하고 연결시키고 이거를 의자하고 연결시키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를 의자라는 심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기호주의적인 어프로치인데 그 구글 포토 네,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일들이 비슷한 건데 그렇지만 실제로 이게 의자라고 해도 의자가 뭐 발이 3개 달린 거, 4개 달린 거, 뭐 안 달린 거, 통으로 된 거 되게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고 이거를 다 의자라고 연결을 시키려면 누군가가 그걸 1:1 매칭을 계속해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마어마한 작업량이 필요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고양이와 강아지 얼굴 구분하는 문제처럼 실제로 어떤 명확한 지점으로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게 어떤 그 우리가 사실 뭔가를 보면 이게 책상인지 의자인지 바로 인식하는 것처럼 컴퓨터가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이미지들이나 다양한 종류의 의자들을 의자라는 심볼로 대체하게 하는 데는 좀 상당히 어렵다는 문제가 굉장히 최근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지금 좀 중요한 흐름은 요즘 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뉴럴 네트워크라는 건데요. 이거는 연결주의적 어프로치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각각의 오브젝트들을 의자라는 단어에 직접적으로 연결시키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예를 들어서 책상하고 몇 %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뭐 사람하고 몇 %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라는 식으로 데이터 간의 연결 강도들을 통해서 이것이 뭔지를 인지하게 하고 그걸 연산키즈네, 연산키즈. 네, 일종의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뭔지를 인식하게 하고 이것의 기능을 인식하게 하고 이러는 방식,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컴퓨터가 내부적으로 이것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책상과 몇 %의 관계를 갖고 있고 뭐 사람하고 이런 식으로 관계되어 있는 거를 의자라는 심볼로 대체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사실 모르고 이 방법에 있어서는 컴퓨터가 정확히 뭘 알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연계해서 이것을 의자라는 기호를 알고 있는 것처럼 연산하는 게 가능한 이런 거 이제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이 마빈 미스키는 초반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심볼릭한 어프로치를 그리고 후반에는 뉴럴 네트워크 쪽을 중요한 아이디어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기도 해서 그 최근에 어떤 두 가지 흐름을 하이브리드한 인공지능 양쪽에 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굉장히 깊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네. 뭐 과학하고 앉아있네 이어서 인공지능 얘기가 그렇죠. 시즌2 초반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네요. 그러게요. 그 관련된 전문가 한 분 언젠가 모시죠. 우리 지난주에 오셨다 가셨잖아요. 너무 바둑에 한정돼가지고. 그렇죠. 바둑에 한정된 얘기라서 그러니까 좀 더 깊이 들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이런 쪽의 인공지능 전문가가 정말 없습니다. 특히 이제 민스키류의 이런 류의 뭐 강한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쪽은 좀 많이 부족한 편이라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고요. 일단 파토님이 조금 더 좋아하실 얘기로는 민스키도 굉장한 프로 인공지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인공지능 찬성론자? 강한 인공지능의 지지자? 예, 지지자 뭐 스카이넷의 후견인? 스카이넷의 하수인. 네. 네,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충분히 발전된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을 우리의 후손으로 볼 수 있다라고까지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 부고가 좀 있었잖아요. 이래저래. 근데 이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좀 약간 좀 기이한 기분 같은 게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왠지 사망이라는 건 조금 안 어울리고 어딘가에 업로드됐다 이런 게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저승 클라우드. 네. 저승 클라우드 좋다.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타계하신 후에 그 와이어드지에서 좀 굉장히 재밌는 부고 기사가
실리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우리 자손으로 봐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와이어드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바탕으로 그의 인공적인 후손 중 하나에게 사망 기사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한 일일 거라고 하면서 와이어드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사 작성 인공지능인 워드스미스에게 네, 그의 부고를 쓰라고 한 거예요. 네. 뭐 당연히 작가인 자식이 부모의 부고를 쓰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 그래서 이런 기사를 얻었다고 합니다. 마빈 민스키 88세. 2016년 1월 24일 보스턴에서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다. 페니 라이저와 헨리 민스키 사이에서 1927년 8월 9일 태어난 그는 인공지능에 대한 선구자적 기여로 잘 알려져 있다. 민스키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1959년 MIT 컴퓨터 사이언스 인공지능 연구소를 설립하고 인공지능 분야에서 많은 획기적인 책을 쓴 일 등이 있다. 그는 1969년 튜링상을 포함하여 많은 주목할 만한 상을 받았다. 손해가 없는데요? 네, 유족으로는 아내인 글로리아 민스키가 있으며 마가렛, 줄리, 헨리 민스키의 세 자녀가 있다. 그러니까 일단은 사실 읽어보면 이렇게 막 그의 어떤 그 기자 아들이 엄청나게 아름다운 글을 쓰는 기자는 아니지만 사실 굉장히 빨리 써낼 수 있다는 점과 네. 이게 뭐 진짜 뭐 자식으로서 쓴 느낌은 안 들지만 네, 전혀 없죠. 진짜 손색가 없네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문장도 아주 깔끔하고 좋은 기사를 뭐 부고 기사에 들어갈 만한 내용은 다 들어가 있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마지막에 한편 네티즌들은 까지 넣으면 그렇죠. 그 국산화 막 이런 창조 경제화 로컬라이징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딘가에 만약에 업로드돼서 이 기사를 읽었다면 매우 뿌듯해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게요. 민스키 같은 사람은 정말 죽을 것 같지 않았고 그리고 본인은 훨씬 빨리 이 강한 인공지능이 올 거라고 예상했어요. 옛날부터. 네. 그런데 그게 너무 늦춰진 거고 어떻게 보면 강한 인공지능을 얘기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선구자적인 옛날 사람들이 많았고요. 네. 요즘은 그보다는 훨씬 더 실제적이고 이제 실용적인 뭐 사물 인터넷이랑 연관을 시킨다던가 그런 쪽으로 좀 세분화되고 더 현실적이 돼 있는 그런 느낌도 좀 있죠. 네. 근데 생각해보면 만약에 70년대부터 이런 뭐 진짜 뭐 업로드되는 정신 뭐 로봇이 우리의 자손이라고 말할 정도의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컴퓨터가 그렇게 실제로 천천히 발전하는 거 엄청 답답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엄청 답답했겠죠. 네. 왜 내가 다 알려줬는데 이거 만들지를 못해 이런 거. 공학자들이 알아서 좀 빨리 일을 해야지 이러면서. 스페이스 오디세이 나온 게 60년대 후반. 64년, 69년이죠. 그죠. 예. 거기에 하리. 민스키. 인공지능 로봇의 거의 시초.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때 실제로 그 스탠리 큐브릭이 마빈 민스키한테 자문을 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2000 몇 년 오디세이지? 2001년이요. 2001년. 2001년. 15년 전이야, 15년 전. 아, 그렇구나. 나 너무 옛날이어서 지금 약간 헷갈렸는데. 2001년 되면 이러한 인공지능이, 이런 파워풀한 인공지능이 나오는 게 가능하겠냐고 물어봤대요. 민스키한테. 민스키는 당연히, 가능할 것 같다고 말을 하는 이런 꿈을 꾸는 두 사나이에. 우리는 그 시점쯤에 아직 심심이도 안 갖고 있을 때문에. 심심이. 그때도 40년 후 정도였고, 뭐 우리도 지금도 뭐 앞으로 한 40년 후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때는 다마고찌였죠. 네, 다마고찌. 네. 민스키 선생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과연 지금부터 40년 후에는 올 수 있을지, 온다면 어떤 형태로 올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는 것 같고요. 한번 지켜보면서 우리도 기회가 있으면 정말 나중에 좀 깊이 있는 인공지능 얘기를 좀 더 다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예, 예전에 데니스 리치 그 C 프로그래밍 언어 만든 그냥반이 돌아가셨을 때도 느낀 건데 이런 그 굉장히 큰 업적을 세운 분들이 굉장히 천재잖아요, 이런 분들. 근데 이런 분들이 의외로 대중들에게 많이 안 알려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어딘가에 숨어있을 천재분들 네, 건강하십시오. 오래 살아서 정신이 업로드 될 때까지.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네. 그 뭐지 아서클락 소설 중에요. 그런 거 있었는데 더 시티스 앤 스타스인가 뭐 그런 제목이었는데 이게 어떤 설정이었냐면 한 세상에 1조 명 정도의 사람들이 지구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 번에 다 나와서 지구의 리소스를 쓰는 게 아니라 평소에는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돼 있다가 한 텀에 100만 명씩만 나와서 살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나와서 한 1000년 정도 살아요. 그러다가 자기 필요한 기억 외에 다른 건 다 지우고 뭐 성격이나 이런 걸 다
다시 세팅을 해서 하드디스크에 들어가서 또 몇백만 년 살다가 그렇게 나왔다가 1000년 살고 들어가고 하는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불로불사의 영생을 사는 사람들의 얘기가 나온 소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 소설을 민스키가 되게 좋아했었다고. 좋아했겠죠. 네, 좋아했겠죠. 근데 막 이거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런 아이디어가 진짜로 현실화된다면 진짜 너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게 들어요. 그 양반들한테는 현실이 게임이겠는데요? 그렇게 살다 보면은 그냥 게임이란 느낌도 없이 그게 현실이겠죠, 뭐. 네, 자기네들은. 그렇죠. 1000년이면 우리보다 나은 거잖아요. 훨씬 그렇죠. 오래 살 수 있고. 자, 이거를 실현할 수 있는 어쩌면 관련될 수 있는 뉴스를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뭐냐면요.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저장 장치 아까 지금 방금 같이 이렇게 저장을 한다고 했는데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사실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드디스크가 되게 불안정해요. 네, 맞습니다. 이거 날아갑니다. 쉽게. 나를 업로드해가지고 하드디스크에 넣어놨는데 그게 날아갔어. 응? 그런 경우에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외장 하드 많이 날려본 사람들은 알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CD 나올 때 CD는 반영구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그거 믿고 CD 막 던져놨다가 음악 안 나오고. 저는 그 반영구적이라는 말이 제일 싫어요. 언제까지야 반영? 영구적이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영원함의 반은 영원함이잖아요. 그런 건데. 그렇죠. 네. 엉망이에요, 사실 CD가. 우리는 이제 LP 세대니까 테이프랑 그죠. LP는 너무 쉽게 기스가 나고요. 테이프는 지워지고 CD는 진짜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네. 제 음악 덕후 출신이니까 제 주변 음악하는 사람들이 그 CD를 사가지고 껍데기를 다 버리고 CD는 RCD만 정리해가지고 왜 손상이 안 된다고 믿고 놔뒀다가 그것만 다 엉망된 케이스들도 많이 있어요. DVD나 블루레이는 좀 낫습니다. 왜냐하면 CD는 이게 표면에다가 01 이거 저장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거 레이저로 이제 표면의 깊이를 읽어내는 거라서 내구성이 떨어지는데 DVD랑 블루레이는 그래도 이 플라스틱 껍데기 안에 그게 들어있대요. 하나 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CD는 훨씬, 그것도 없는 거구나. 네, 그것도 없대요. 그냥 표면이래. CD는 그 플라스틱에 이렇게 한쪽 면을 칠해가지고 그 칠한 면이 벗겨지면 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것인데 이번에 나온 이 저장 장치는 138억 년 동안 저장이 된답니다. 데이터가. 138억 년이요? 이 숫자가 왜 나온 거냐 하면 사실 138억 년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주가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을 그냥 얘기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영원하다는 얘기를. 그 얘기를 하려고 138억 년. 그 정도면 영구적이라고. 그러니까요. 네. 반자를 떼도 되죠. 그러게요. 그래서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게다가 190도의 온도에서도 끄떡없고요. 그리고 CD만한 디스크에 360테라바이트를 저장할 수가 있어요. 360테라바이트면 우리 여러분 음악 CD 보통 한 700메가 들어가거든요. 그죠. 그럼 그게 1기가가 안 되는 거잖아요. 저 컴퓨터 잘 아시는 이용 기자가 한번 계산해보세요. 360테라바이트란 거는 비교를 한다면? 360테라바이트는 메가바이트가 1014개 모이면 기가바이트 되고 네. 기가바이트가 1014개 모으면 테라바이트가 되는데 네. 그렇죠. 가장 요즘 하드 중에 그 시중에 판매되는 하드 중에 제일 용량 많은 게 뭐 요즘 뭐 6테라짜리도 나오고 6테라. 그렇다는데 네. 대부분 한 3, 4테라바이트 정도 팔리잖아요. 네. 그거 한 100배 정도 되는 그러니까. 게 CD 한 장 CD 한 장에 담는다는 거예요. 대단한데요. 네. 이게 5차원 유리 디스크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5차원이요? 무슨 이제부터는 이해 안 되는 지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좀 싫어요. 무슨 기계 새로 나오면 무슨 4차원, 5차원 이러면서. 네. 근데 얘는 이제 오각형 아니야 그냥?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터스텔라의 5차원도 아니고 물론 네. 뭐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CD는 이제 움푹 들어간 곳은 1이고 평평한 곳은 0이라서 그냥 2차원 정보만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디스크는 CD 요철이 있고요. 2차원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 나노 그레이팅이라는 기법으로 저장을 하는데 그 방향이 있고 일종의 벡터인가 봐요. 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빛의 강도도 포함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원래 두 개에다가 뭐 X, Y, Z 3차원 공간축이 있는 거고 두 개가 아니고 세 개가 처음에 있고 그 다음에 방향과 각도가 포함돼서 5가지 차원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5가지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5차원이라기보다는 그 5진법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멋있게 말하려고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방송 인터넷도 있는 나라인데 뭐. 빛보다 빠른데 뭐. 네. 물론 이거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 아니고 네, 영국에서 만든 건데요. 근데 이게 이제 유리잖아요. 유리예요? 네, 크리스탈 유리인데 유리의 좋은 점이 뭐냐면 유리는
깨지지만 않으면 정말 손상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왜 유리로 만든 비커 같은데 염산이니 황산이니 다 집어넣어도 유리는 괜찮잖아요. 게다가 유리는 녹이려면 열도 엄청 필요하고 그래서 이거 강화 유리로 만들어가지고 깨지지만 않게 해놓으면은 영구적으로 아주 극단적인 환경에 있지 않는 한 보존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물론. 왜냐하면 이거 깎는데 레이저가 굉장히 비싼 레이저가 쓰인답니다. 당연히. 네. 그런데 한편으로 잃는 거는 생각보다 쉬울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CD-ROM 기억나죠? 그죠. 그렇죠. 쓰는 건 어렵고. 네, 우리 CD 처음 나왔을 때도 그랬어요. 네, 그렇죠. 네, 제가 저 음악 편곡 스튜디오 같은 데서 이제 20대 초반에 일을 했는데 거기 당시에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국제적으로도 그러니까 대중화된 지 얼마 안 된 CD 라이터라는 기계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 기계가 얼마만 했냐면요. 지금 사무실에 큰 복사기 있죠. 네. 그만했거든요. 800만 원. 그때 돈으로 90년대 초에. 800만 원짜리 그 큰 기계를 들여와가지고 CD 한 장을 거기서 구웠어요. 한 번에 한 장 굽는데? 한 장 굽고 그다음에 CD-ROM이니까 뭐 CD-RW라고 다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우면 그냥 끝이죠. 예. 그때는 CD도 그런 상태였는데 한 5년 10년 지나면 나중에는 뭐 그냥 지금은 CD 쓰지도 않지만 속도도 훨씬 빨라지고 50 몇 배속에만 누구나 다 구울 수 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값도 뭐 10만 원 CD 라이터 이렇게 싸지고 뭐 이것도 그렇게까지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기술이 만들어지고 나면 뭐 시장만 생기면 그런 식으로 가는 거는 시간 문제일 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보편화되기 시작하면 자 일반 디스크에 이렇게 많은 용량을 저장할 수 있게 되면 단지 뭐 우리는 큰 외장 하드 같은 거 생기는 거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굉장히 달라지는 게 많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쪽으로 기술이 아까 얘기한 정말 우리가 우리를 업로드 시키든 뭘 어떻게 하든 그게 뭐 철학적으로 가능한지는 약간 의문입니다만은 그러려고 해도 되게 중요한 게 사실 업로드 기술도 중요하지만 스토리지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맨날 그 생각만 해요. 업로드 할 수 있느냐. 신호로 바꿔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업로드를 해서 저장을 해가지고 이게 손상이 안 되는 그 시스템이 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런 것들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한 걸음에 뭔가 퍼즐 맞추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렇게 견고하고 오래 가는 거면 그 비석에다가 넣어놔도 될 것 같은데요. 업로드해서 사진이랑 자서전 같은 거 이렇게. 그런 거야 얼마든지. 그 외에 슈퍼맨에서요. 그 클랩톤이 망하면서 거기 있는 데이터들이 크리스탈로 된 어딘 북극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분들도 사실 그걸 염두에 둘 것 같아요. 비주얼적으로 뭔가 오래가는 이런 장치는 크리스탈이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사실 이 정도 용량이 되면 뭐 박물관이나 이런 데서 찍어가지고 옛날에 마이크로필름을 하다가 나중에 CD로 하다가 뭐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런 거를 굉장히 작은 공간에 저장할 수도 있겠고 또 뭐 역사라든가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인류의 역사도 웬만큼 정리해가지고 뭐 CD 한 장에다 담아서 그렇죠. 이 디스크에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아무튼 게 막 거대 담론을 얘기하기를 좋아해요. 어디다 쓰겠답니까 이걸?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지구의 수명을 능가하고 뭐 이런 얘기 자꾸 하시고 계시고요. 뭔가 생각하는 게 있구나. 근데 계속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걸 보면 왠지 약 파는 것 같고 뭔가 약간 좀 팔긴 팔아야 되니까 우리나라 각자를 좀 하셔야 돼요 그거.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수천 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까요? 라고 하시면서 무섭다.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건 우리 문화, 언어 그리고 인류의 정수를 이 유리 조각에 저장할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게 미래의 문명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우주 저편의 누군가를 위한 것이든. AI의 그 엔딩 같은. 아니면 인류가 멸망하고 나중에 외계인이 와서 뭐 이걸 하나 보고 인류 문명을 복각해내고 한번 기억해낸다든가 뭐 이런 의미까지도 두면서 거대 담론을 설파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우리가 이런 기계는 사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굉장히 실용적인 물건이잖아요. 이거는 실제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렇죠. 데이터를 안정되게 저장하고 많이 저장한다. 이건 아주 실용적인 테크놀로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추동력 속에는 그 실용성만 가지고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거대 담론을 얘기를 하지만 뭐 그게 약 팔기 위해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저런 꿈 같은 게 있는 거죠. 내가 뭘 만들어서 이걸 우주 끝까지 한번 남겨보겠고 그런 식의 열정이 실용성과 결합이 돼야 정말 실용적으로도 엄청난 물건들이 나올 수 있는 뭐가 있지 않느냐. 근데 우리나라는 이 후자의 부분이 좀 너무 결여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제가 골라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대는
얼마 전에 바르셀로나 스페인에서 네. 모바일 쇼 했잖아요. 매년 초마다 하는데 이름 제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이제 삼성전자 뭐 하는데 거기 삼성이 예전에 그 바다폰 이런 거 발표하고 예, 그걸 거예요. 네. 그걸 또 기억을 하시네. 네. 흑역사인데 그죠? 왜 저기서 유럽에 가가지고 하지?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분위기가 달랐던 게 삼성이 나와서 이제 그 5G 5G 얘기를 하고 그런 와중에 뭐 가상현실로 페이스북과 같이 하겠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저커버가 나왔어요. 삼성의 프레젠테이션에. 마크 저커버가 올라와가지고 막수하고 막 이런 장면을 연출했거든요. 근데 VR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는 원래 굉장히 좋아하는 분야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이런 스토리지, 그러니까 이게 롬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렇죠. 이런 스토리지와 그리고 5G는 지금 4G LTE보다 한 100배 정도 속도가 빠를 거래요. 모바일인데. 네. 대역폭이 나올까요, 그게? 모르겠어요. 뭐 나오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합돼 가지고 또 가상현실이라던가 이런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백업할 것이다. 그럼 지금 불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어떤 가상현실의 뭐 속도라든가 용량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불과 몇 년만 지나고 나면 또 이런 것들이 그 상상도 못하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를 또 인도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나 들고 있어요. 좀 눈여겨볼 그런 부분들이다. 생각이 드네요. 네. 재밌네요. 참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다는 게 빨리 변합니다. 진짜 그 실용적으로 어디다 쓸까 하는 의문은 아직 싹 완전히 가시진 않지만 그냥 스토리지니까요. 뭐. 스토리지란 거는 항상 실용성은 있잖아요. 그죠. 문제는 지금은 이제 이걸 만들기도 어렵고 읽기도 어려우니까 아주 특정한 곳에서만 쓸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떤 가능성을 우리한테 보여줄지 아까 이제 인공지능 얘기도 했지만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되면서 이번 세기 내에서는 굉장히 많은 재미있고 약간은 무섭기도 하고 그런 변화들이 일어날 거라 생각이 드네요. 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K 박사님은 어떤 걸 준비해 주셨습니까? 네, 저는 뭐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전혀 모르는 얘기고요. 우리 K 박사님이 모르는 얘기 나도 굉장히 조용해지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뭐 말을 할 수가 없었고, 저는 이제 제가 전공하고 있는 분야에서 전문학 분야에서 아주 새로운 소식은 아니고 예전에 잠깐 언급을 한번 했던 것 같긴 한데. 여기서 한 것 같진 않고요. 우리랑 상관없잖아요. 그러게. 내가 왠지 이걸 했다라는 느낌을 계속 받아가지고 어디서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 태양계의 9번째 행성이 발견됐다라는 뉴스가 한 달 조금 더 전에 나왔어요. 명왕성 말고요? 명왕성 말고. 네, 명왕성은 이제 행성이 아니고. 약간 이거 좀 안 좋은 게, 그 예전에 제 친구가 회사를 정리해고를 당했어요. 그러고서는 그때는 애가 의연하더니 3달 있다가 술을 머리 끝까지 먹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내가 자기가 잘린 건 이해하는데 자기 자리에 신입을 뽑아서 넣었다는 거예요. 회사가 어려우면 잘릴 수 있는데 남이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못 보겠다.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이죠. 원래 사실 그 9번째 행성 얘기는 이제 플래닛 X X라고 해가지고 이게 되게 인기 있는 아이템이에요. 플래닛 X 하면 파토님 책 읽으신 분들은 사실 그게 X가 아니고 Z긴 한데 Z. 제가 Z를 쓴 이유가 바로 저렇게 X가 쓰이기 때문에 X로 Z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X는 그 명왕성 바깥쪽에 9번째. 원래 그 명왕성 있을 때는 10번째였겠죠. 10번째 행성이 원래 플래닛 X였어요. 옛날부터. 옛날부터 그래서 그러니까 누가 이제 그 새로운 행성, 이제 명왕성 바깥쪽에 새로운 행성 얘기를 하면은 다들 의심의 눈으로 봐요. 그런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또 그런 거겠지. 또 뭐 이거 별거 아닌 게 아닌가라고 많이 이제 의심의 눈으로 보게 되어 있는데 이번 건은 좀 다른 게 그 발표하신 분이 그걸 이제 주장을 하신 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어떤 분이길래요? 콘스탄틴 베트신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마이크 브라운이라는 두 사람인데 이 중에 마이크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그 칼텍의 전문학 교수거든요. 그러니까 칼텍 하면은 일단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게 되게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해요. 사기꾼 이런 쪽으로. 누가 만일에 어떤 사람이 9번째 행성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브라운이라는 분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 정도 권위를. 그 정도 권위를. 그렇구나. 일단 칼텍 교수고. 그리고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그 2005년에 그 이리스라는 명왕성 바깥쪽에 명왕성보다 좀 더 큰 지금은 외행성. 새로운 행성을 하나 발견해가지고 명왕성을 탈출시키는데 큰 공로를 결정적인 역할을 그렇네요. 그렇구나. 그런 주제에 지금 다른 신입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 상황이 명왕성을 쫓아낸 장본인이 새로운 행성을 지금 발견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발견했다는 것 자체는 이 행성 이제 태양계 행성 분야에서는 최고 근위자라는 얘기입니다. 네. 네. 아니 행성을 본 건가요 지금? 본 건 아니고. 본 건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발견했냐면은 명왕성 바깥쪽에 외소 행성이 이제 에리스라는 거 말고도 네. 세드나라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네네. 그것도 이분이 발견했어요. 아, 그럼 네. 명왕성 바깥 세상의 권위자시군요. 권위자예요. 최고 권위자고 뭐 네. 세계 최고의 권위자예요. 와.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그분? 열심히 찾는 거예요. 끈기와 네. 집중. 그렇죠. 네. 그렇게 찾았는데 세드나와를 포함한 6개 정도의 전체가 특이한 궤도를 돌고 있는 거예요. 아, 6개나? 6개의 궤도가. 네. 특이하다는 건 다른 행성들하고 다른 좀 그렇죠. 이렇게 기울어진 궤도를 돌고 있는 말씀이시죠? 약간 지구가 공전하는 공전 궤도면과 기울어져 있는데 6개가 거의 같은 궤도로 기울어져 있어요. 같이. 아, 진짜요? 네. 뭐 뭔가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뭔가를 의미하는 거죠. 네. 그게 우연히 그렇게 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고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건 확실해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는 확실해요. 이거는 그 명왕성과 그 걔네가 이렇게 궤도면이 비슷한. 예, 그러니까 명왕성 바깥쪽에 세드나를 포함한 6개의 전체가 거의 똑같은 궤도를 돌고 있다. 뭔가 일치되는 궤도를 돌고 있다. 나머지 행성들은 대부분 다 황도면 이렇게 그렇죠. 돌고 있는데 그거랑 기울어진 면을 돌고 있다는 거죠. 일정하게 돌고 있다. 네. 그 6개가 우연히 그런 궤도를 일치할 확률은 거의 제로다. 그럼 뭔가 있다. 그렇게 되면 뭔가 있다. 중력 영향을 주는. 그렇죠. 네, 중력으로 영향을 주는 뭔가가 있다라는 건 확실해요. 그래서 그걸 시뮬레이션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계산을 해보니까 그보다 바깥쪽에 지구 질량의 10배 정도 되는 커요. 그러니까 행성이죠. 10배 정도 되는 그 정도면 해왕성 정도. 해왕성 정도. 해왕성도 엄청 크긴 크잖아요. 크죠. 가스 행성인데 그리고 해왕성 정도 질량의 그 전체가 하나 있으면은 그게 설명이 돼요. 그 가스 행성이 있는 거예요? 가스 행성. 그 정도 질량이면은 가스 행성이라고 봐야죠. 근데 그 정도 크면 뭐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있다라는 거는 컴퓨터 계산으로 해보니까 그 정도가 있으면 이제 설명이 된다라는 걸 정리를 했죠. 사실 예전에 해왕성 찾을 때도 천왕성 궤도가 이상하다는 걸 보고 찾은 건데 그것과 어느 정도는 좀 비슷한 시기에 지금 접근이네요. 맞아요. 네네. 거의 정확한데 해왕성을 찾은 게 천왕성 궤도가 우리가 이제 예측한 거하고 조금 달라지는 걸 보고 바깥쪽에 뭔가 중력적인 영향을 주는 게 있다. 네네. 그래가지고 그걸 계산을 해서 정확한 위치까지 예측을 했어요. 그 예측한 곳에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망원경들이 되고. 망원경들이 되고. 그렇게 해왕성을 찾았고 또 이제 또 재밌는 게 그 해왕성 궤도도 이상해요. 네네. 이상해가지고 로웰 화성 운하를 발견한 로웰이 해왕성 바깥에도 뭔가 있다. 그래서 열심히 찾았는데 그 사람이 못 찾고 그 사람이 세운 천문대에서 톰보가 명왕성을 찾았죠. 네. 1930년에. 그런데 이 명왕성은 사실 그 해왕성 궤도하고 상관이 없어요. 명왕성 엄청 작잖아요. 너무 작아서 달보다 작지 않나요? 달보다 작아요. 해왕성 궤도에 영향을 준 거는 명왕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뭐예요? 그건? 어떻게 찾았냐면은 그냥 무조건 열심히 찾다가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운이구나. 운으로 찾은 거예요. 운으로. 아니 근데 영향을 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래서 영향을 준 게 있기 때문에 해왕성에 영향을 주는 X, 플래닛 X가 있다라는 생각이 계속 돌고 있었죠. 명왕성을 발견한 다음에도. 그랬는데 보이저호랑 파이오니어가 해왕성을 가면서 조사를 했잖아요. 조사를 해보니까 얘가 질량이 예상한 것보다 작아요. 아, 그래서 1% 정도. 작은 1% 정도. 그 작은 질량으로 계산하니까 맞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었군요.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해왕성 궤도는 이상한 게 아니고. 이번 발견한 것도 해왕성 궤도 때문이 아니고. 그래서 플래닛 X는 해왕성 궤도가 문제 없다라는 걸 알고는 거의 이제 없어진 거죠. 그랬는데 또 명왕성 바깥에 세더나를 포함한 새로운 전체들이 이상하게 돈다. 그럼 그런 질량의 행성이 그러니까 그 해왕성 밖에서 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해왕성이 어떻게든 영향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주 멀어요. 해왕성에서는 굉장히 멀고. 그러니까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거는 명왕성보다 더 바깥에 있는 전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한번 봤는데요. 그거를 보니까 여기서 사실 해왕성까지가 우리 행성계의 전체 크기잖아요. 그렇죠. 행성만 따지면. 근데 태양에서 해왕성 거리에 20배가 넘게 멀리 있대요. 굉장히 멀리 있는 진짜요? 엄청나게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이렇게 따지면 태양계, 행성이 도는 이 영역이 엄청나게 확장돼 버리는 건데. 그렇죠. 근데 걔는 그렇게 큰 게 이렇게 멀리서 막 이렇게 돌고 막 그러나요, 원래? 그게 행성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법칙이 없어요. 없다. 행성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근데 그 태양의 돌기는 해요.
그렇게 멀리서. 예, 그 약 15,000년에서 2만 년 주기로. 1년이 그럼 15,000년, 2만 년씩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이제 지구 시간으로는 15,000년에서 2만 년에 한 바퀴씩 도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동굴에 이렇게 소그리고 있을 때 예. 시작됐겠네. 1년이. 좀 지압적인 문제인데요. 그 파이오니어가 해왕성 지나가면서 네. 그 질량을 1%까지 차이가 나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었나요? 그런 건?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그 자료를 찾지는 못했는데 아마 자기가 받은 영향이 있을 거예요. 파이오니어가 그 우주선들이 아마 해왕성에서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중력을 아마 계산하지 않았을까. 네. 그러면 그 수준까지 계산할 수가 있구나. 참 저 같은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의외인 게 이렇게 가끔씩 외계 행성 발견했다는 거 나오잖아요. 뭐 외계 무슨 항성 주위를 도는 행성. 외계 행성도 이렇게 발견하는데 우리 집에 있는 행성도 아직 발견을 못했다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요. 뭐 그거 우리 바닷속도 아직 모르잖아요. 지구에 있는 것도 아직 발견 못한 게 많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보면 뭐 멀리 있다고 찾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고 엄청 크고 막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또 가깝다고 잘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사실은 이제 9번째 행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정도 질량의 게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게 꼭 한 개일 필요도 없어요. 사실. 한 개가 있는지 여러 개가 있는지 아직 그걸 다 계산하지는 않았어요. 그게 지구의 10배 질량이라는 10배 질량, 합친 질량인 거지. 10배 질량짜리 하나인지 아니면 그걸 다 합쳐서 그만큼인지. 뭐 2배짜리 5개인지 뭐.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걔들은 행성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2배 정도, 지구의 2배 정도 되면 크기가 꽤 되는데. 그런데 그 원래 행성의 정의가 그 궤도를 지배하고 있어요. 궤도를 지배하고 그렇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행성이 안 되는 거죠. 혼자 있어야 행성이 돼요. 그런데 거기 만약에 그렇게 지구보다 더 큰 것들이 4-5개의 뭉치로 있는데도 행성이라고 말 안 하는 것도 약간 저는 모순적인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만약 5짜리 2개가 이렇게 쌍성계처럼 서로 공존하면서. 그게 참 애매한데 차라리 한 놈이 굉장히 크고 나머지가 작으면 위성이 돼버리고 걔가 행성이 될 수 있죠. 한 놈이 큰 놈이. 엄청 까다롭네요. 2개가 있으면 이거 참 애매한 상황이 되죠. 그럼 만약에 거기 행성 같은 게 없다면 대신 뭐 그런 중력을 만들어내는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엉뚱한 게. 그래서 이번 이제 논문 내용이 그게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대안이 없다. 뭔가가 있어야 된다. 뭐 암흑물질 블랙홀 뭐 이런 거. 그런 걸로는 안 되고. 그런 걸로 안 되고. 그 가르강 티아로 가는 뭐 게이트웨이라는 가르강 티아. 그래서 뭐 주변으로 지나간 다른 별 이런 것까지 다 이제 가능성을 조사했는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고 딱 뭔가가 있어야 된다. 뭔가가 있어야 되는군요. 그게 그냥 주장만 한 게 아니고 이제 논문에 실렸어요. 애스트로노미컬 저널이라는 논문에 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말하면 실제로 그런 분께서 말씀하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를 하면은 누구도 아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그 정도 인물이었군요. 그 정도 인물이 했기 때문에. 어쨌든 얘가 행성으로 뭐 지위를 인정받든 아니든 간에 거기에 뭔가가 있는 건 분명하다. 뭔가가 있는 건 분명하다라고 이 사람이 확신을 하고 있어요. 이 양반은 그렇게 주장하고. 그 사람이 확신을 하면은 아무도 토를 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높은 신뢰를 얻고 있을 때 한탕하고 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서 가리강 티아로? 그 사람이 사실 이미 그 에리스랑 뭐 세드나 발견한 것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거의 뭐 역사적인 발견을 했는데 이것까지 발견을 하면 정말 그 역사의 길이 남을 사람이 대단하군요. 그럼 지금 망원경들이 그쪽을 막 이렇게 찾고 있겠네요. 찾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약간 어려운 게 해왕성 같은 경우는 그 천왕성의 움직임을 보고 정확한 위치까지 계산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정도까지는 힘들어요. 그래서 궤도만 계산을 한 거예요, 지금은. 궤도만. 궤도만 계산했고. 궤도가 있고 만약에 위치까지 안다고 해도 관측이 어려울 정도로. 그렇죠. 멀고 이게 반사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니까. 그렇죠. 까만 별이면 아예 안 보이고. 태양빛을 어차피 반사해야 되니까 자기가 빛을 내진 않으니까. 너무 멀구나. 반사율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뭐 전파 망원경 같은 걸로 하기에는 너무 아직 그 해상도나 그런 게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쉽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궤도는 아니까 열심히 찾고 있고 그 궤도 상에 어딘가 있을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5년이면 찾을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렇게 만약에 행성으로 확인이 된다, 혹은 행성에 준하는 큰 천체들로 확인이 되면
우리 또 거기도 이제 또 무인 탐사선 보내고 뭐 그렇게 되겠네요. 보내야 되겠지만. 근데 너무 멀어서. 까마득하죠. 그죠. 보이저가 태양계 벗어나는 데만도 몇 년이 걸렸는데 그거보다 20배 더 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태양계를 벗어나는 건 아니고 네. 사실 보이저는 저기 그 태양 권계면 네. 이제 그 지점까지 가긴 했는데 네. 사실 지금 해왕성에서 20배 거리라면은 저거보다 더 먼 거 아닌가요? 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네. 멀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예. 멀 것 같아요 오히려. 예. 실은 보이저는 아직 안 빠져나간 걸로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그럼 한 3-40년은 훨씬 더 많이 보내야. 그렇죠. 훨씬 더 가야죠. 아마 이게, 그보다, 지금 보이즈 간 거보다 더 바깥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뭐 여러 가지로 좀 많은 게 바뀌게 되는데, 네네. 이게 행성으로 인정을 받으면 특히. 네. 진짜 보이즈는 헛물편 거잖아. 아직 안 나갔네요. 태양계를 벗어났다는 것은 태양에서 오는 입자들이나 이런 거 가지고 한 거죠. 그런 거를 계산한 거죠. 중력은 어차피 무한정으로 뻗어가기 때문에 네. 그렇구나. 이제 태양 중력에 묶여 있는 거니까. 아니 그러면 행성이 그렇게 멀리 있으니까 얘가 이 행성을 태양계 내 행성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한편으로는 태양풍, 네. 입자 이런 걸로는 네. 그거보다 안쪽에 경계선이 네. 설정된다면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태양계는 어디까지입니까? 그래서 사실 그 보이저가 뭐 태양계를 벗어났다라고 할 때도 기준을 뭘로 잡아야 되느냐 네, 약간 논란이 있었죠. 근데 이제 지금쯤 되면은 뭔가 발표를 해야 되니까 뭔가 거기까지는 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게 적당한 기준은 되니까 네. 또 새로운 기준이 생기면 더 좋죠. 뭐 또 한번 빠져나가면 되니까. 그때 박사님 말씀을 들었을 때의 느낌은 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준 중에 가장 가까운 거를 하나 그렇죠. 잡았다라는 느낌이었어요. 네,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기준이 멀어지면 뭐 이벤트 또 하는 거죠. 또 한번 빠져나갈 때 또 하는 거죠. 뭐 수백 년 후가 된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수백 년 후에 보이저가 거기를 뭐 카이포 벨트 끝을 지나간다거나 뭐 이럴 때면은 우리가 훨씬 더 빠른 걸 만들어서 진작 다 따라잡는 그런 미래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보이즈호가 그 길을 탐사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봐야죠. 네. 위치가 일치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들 번호주에서. 네. 저는 그래요. 저 사실 9번째 행성이라는 게 계속 우리는 다들 명왕성을 행성이라고 배우고 자랐잖아요. 네. 그죠. 그렇게 믿고 있고 로망도 있다가 보면 2006년도에 이게 이제 탈락을 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중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은 8개 행성이 있는 우리 태양계를 살았고 네. 우리는 9개 로망을 갖고 있고 네. 사실 이제 명왕성이 행성이었던 기억을 이렇게 강하게 갖고 있는 것만 해도 사실 중년 인증이거든요. 어느 정도. 그렇죠. 근데 그게 또 뒤집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뭔가 젊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호승심? 예? 이거 뭐 웃긴 얘기가. 다시 9개도 될 수 있어, 이것들아. 너희들이 믿었던 게 뭐 세련된 줄 알았지, 그렇게? 딴 것보다도 젊은 사람들 일하는 너희가. 네, 되게 걸려서. 아니, 사실 저도 그런 말 안 썼는데요. 요즘은 그냥 포기하고 쓰게 되더라고요. 네. 아니, 뭐, 선생님도 아니고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맥도날드 갔다가 거기 일하는 저기 친구가 아버님이라면서 뭘 주는 거예요. 맥도날드에서요? 아니, 그러니까 아버님은 아니잖아요. 아니, 뭐 누군가의 아버님이긴 하지. 근데 그건 뭐 60, 70이나 된 사람들도 쓴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는 걸 보고 내가 뭐 젊은이 정도만은 써도 되겠구나 이제.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이렇게 9번째 행성 알아봤고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씩 뉴스를 가볍게 뭐 때로는 약간 깊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영입 스타. 너무 그러지 마세요. 너무 부담. 우리 약 팔아야 돼. FA 대여. 네, 였던.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다 이거 기대하시면서 지금. 사실 굉장히 많은 새로운 청취자분들이 몰려오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 반가워요. 네, 과거 아웨로란 이름을 썼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네. 이용 기자의 집착 분석 코너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봉의 뉴튼 또 거기 앉아서 뭐하나? 갈릴레이가 내 이 사과 떨어지면 주사 먹으려고 그러지. 허허, 자네는 그렇게 허송세월만 해서 뭐가 되려고 그러나? 그러지 말고 이 책이나 한번 보게. 이게 맞고 파토의 호모 사이언티피쿠스. 자네 중력이 뭔지도 모르지? 인터스텔라는 알아? 시간여행과 상상 속의 우주도 나오고 SF 소설도 3편이나 실려있어. 그러면 한번 더 봐라. 자, 이 책 읽고 나면 그 사과도 좀 다르게 보일지 몰라. 아이고, 사과에 무슨 우주의 비밀이라도 들어있나? 가라, 시끄럽다. 그림도 많고 재밌기는 생겼네. 한번 읽어볼까?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파토의 호모 사이언티피쿠스. 도서출판 생각비야.
이용의 집착 분석 저희 기대가 큰데요. 오늘 어떤 엄청난 압력을 계속 어떤 주제를 준비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제목은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한반도의 문레이스. 그 승자는? 네. 상당히 궁금한데요. 네. 2016년 2월 27일 SBS에서 이런 기사가 납니다. 미는 한자로 미입니다. 미국을 뜻하죠. 미, 북한 사정권 ICBM 발사, 주변국의 메시지라는 제목입니다. 네네. 보시죠. 그러니까 앵커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미국이 중국과 대북 제재한 논의를 나섰던 지난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2차례 시험 발사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북한을 사정권 안에 두는 핵미사일을 과시해 무력 시위에 나선 건데 주변국들에게까지 메시지를 보냈다는 분석입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자료화면 같은 거 나오잖아요. 앵커가 이렇게 얘기하고 넘기면. 네. 근데 뭐 여기에 이제 기자가 이런 코멘트를 합니다. 미군 관계자는 북한과 중국 등 전략적 경쟁국에 대한 군사적 메시지라고 전했습니다. 그래놓고 자 전략적 메시지예요. 네. 이 미군 관계자가 한 얘기는 딱히 관련은 없어 보이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23일에 한 얘기인데 해인이 미 전략사령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지역 안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중대한 위협입니다. 핵 야망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경쟁국에 대한 군사적 메시지라고 전했다라는 말이 좀 이해는 안 됐는데 이거 그 듣는 사람 나름인 것 같아요. 기자는 그렇게 해석했다. 네. 네. 이런 이야기를 23일 했는데 미사일을 25일 쏩니다. 이것도 좀 뭔가 그건요 2번 쐈어요. 20일하고 26일에. 네. 그렇구나. 네, 미니트맨 3라고 미국에서 갖고 있는 유일한 ICBM인데. 맞아요. 그 말씀도 이제 드립니다. 네네네. 네. 계속하시죠. 네. 미니맨 3인데 이게 미니맨이라는 게 원래 미국 민병대예요. 그 독립전쟁 시기에. 그래서 부르면 1분 만에 온다고 해가지고 미니맨이. 미니맨이라고. 그 미니맨이구나.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자체적으로 무장하고 있는 식민지 이제 백성인데 네. 이제 워낙 이제 늘 총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부르면 1분 만에 온다. 예, 맞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ICBM인데 네네. 그 특이한 건 고체 로켓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연료 주입 시간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니맨이에요. 금방 쏠 수 있다. 네, 그냥 스위치 누르면 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미니맨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예, 그냥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탄약고에 그냥 넣어놓듯이 그렇게 해놓을 수 있는데. 그래서 바로 쏠 수 있다. 액체 로켓은 그 액체 산소 이런 걸 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온도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거나 미리 넣어두면 네. 그렇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유독해가지고 연료 탱크가 부식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사를 이렇게 빠르게 하는 데는 고체 로켓이 유리합니다. ICBM은 저 인터컨티넨탈 발리스틱 미사일입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북한을 사정권 안에 두는 핵미사일이라는 얘기는 무의미한 거예요. 왜냐하면 애초에 ICBM이잖아요. 북한 그렇죠. 아니고 어디든지 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뭐 소련까지 날아가는 게 더 중요했죠 옛날에. 네, 그렇죠. 어쨌든 미국이 어떻고 중국이 뭐 어떻고 뭐 사드가 어떻고 뭐 하는 데는 지난 2월 7일에 북한이 뭘 날린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네. 조선일보 기사를 보시죠. 2월 7일 북 장거리 미사일 발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미사일을 쐈으니까 북한도 당연히 미사일을 쐈겠지라고 했는데 이게 미사일이 아니었죠. 미사일이란 건 원래 탄도가 달려 있어가지고 대기권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땅에 떨어져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런 건 아니었죠 분명히. 그러니까 로켓에 인공위성 대신 핵탄두를 싣고 재도립 장치를 갖추면 이게 그게 미사일이죠. 대륙간 탄도탄이 되는데 이것은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렸던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런가요? 네, 확인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름이 그 로켓과 인공위성의 이름이 모두 광명성이라고 그냥 부르더라고요. 광명성 로켓이라고 불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인공위성을 쐈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 노라드 있잖아요. NORAD라고 북미 항공사령부. 항공사령부에. 그러니까 얘네는 그 모든 인공위성이나 항공기를 다 추적하려는 곳이에요. 그래서 로키 산맥에 있는 산 터널에 있어요. 그래서 그 핵폭탄을 맞아도 그 데미지를 안 입는 곳에 노라드 본부가 있어요. 영화에 나오는 그런 데가 진짜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모든 하늘에 떠 있는 걸 다 추적하는지 아니면 그냥 허세 부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추적하려면 되게 이렇게 고유 번호를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그 광명성 로켓이 쏘아올린 작은 물건에 고유 코드를 부여합니다. KMS-4
혹은 41332라고 불리는 그 고유 코드까지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위성이라는 걸 미국이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싣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미사일이 아닌 겁니다. ICBM이나 인공위성 쏘는 기술이나 그게 그거겠죠. 사실 생각을 해보면 궤도에 뭔가 물체를 올릴 수 있다는 건 그 궤도에 핵탄두도 올릴 수 있다는 거고 그렇죠. 그걸 재도립하게 하면 그게 미사일이잖아요. 이게 실제로 그 지금 러시아에서 소유주 우주선 쌓아 올리는 그 로켓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R7 계열이라고 50년대에 개발해가지고 원래 ICBM이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발사체 기술이 그러니까 그 소련은 미국처럼 많이 발달이 못한 거죠. 그래서 R7 계열을 계속 개량해가지고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구분이 모호하다 보니까 이제 남북 긴장 국면을 강조하고 싶은 쪽에서는 이미 우주 발사체인 것이 확인된 상황에서도 미사일이라는 어휘를 굉장히 집요하게 사용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조선일보 기사에서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사일은 제주도 서남방 방향으로 발사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북한이 어느 방향으로나 날릴 수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를 노리고 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근데 여기 그렇죠. 천문학 박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그 방향으로 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사실 그 전문학 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궤도에 올리려면은 이제 써야 되는 방향은 있는 거죠. 되게 그러니까 아무 방향으로나 쏘진 않죠. 극궤도로 올리려면 그 남쪽으로 쏘는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적도로 가면은 그 정지궤도에 올리기가 쉬워진대요. 그래서 프랑스 로켓은 그 프랑스령 기아나 그 남미에서 쏘고 미국은 케이프 캐나버럴 뭐죠? 플로리다 있죠. 거기 하여튼 제일 남쪽에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쏘는데 우리나라처럼 애매모호한 데는 그 외나로도도 그렇고 남쪽으로 쏩니다. 왜냐면 극궤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북에서 남으로 올리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일본에서는 오키나와 쪽으로 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더라고요. 뭔가 이런 보도 행태 자체는 너무 좀 자국민을 겁주는 느낌이 좀 들어요. 마치 이제 노리고 쏜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북한이 그 로켓을 쐈을 때 국제 해사기구에 이미 보고를 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옹호하자는 게 아니라 그 걔네들 나름대로는 비군사적 로켓을 쏘는 프로세스를 나름대로 수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인공위성을 쐈고요. 그 인공위성은 무슨 목적으로 쏜 인공위성 혹시 그런 그게 그거 자체는 그 추진체가 아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겸손한 추진체. 험불한. 그 매우 겸손한 추진체여가지고 뭐 100kg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엄청난 걸 올렸을 것 같진 않고 아마 북한이 원하는 건 첩보위성 같은 걸 쏘고 싶었을 텐데 전혀 원하는 성능을 낼 정도의 그런 무게는 못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 말로는 지구 관측 위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북한이 지구를 관측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첩보위성이죠. 성능이 떨어지는 첩보위성. 50년대 미국 정도 수준의 뭐 그럴 걸로 추정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로켓이라는 것은 그 추진 방식의 일종입니다. 그냥 그 불 붙이면 앞으로 나가는 그거죠. 근데 이걸로 위성을 쏘느냐 핵폭탄을 쏘느냐에 따라서 미사일도 되고 이제 위성 발사체도 되는 건데 예전에 제가 미국의 무슨 다큐 같은 걸 봤는데 그 미국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 사막에 가가지고 제일 빠른 자동차를 만들 거야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꼭 미국에 그런 분들 되게 많은데 그 되게 가볍게 만든 차체에 뒤에다가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에서 분리한 로켓을 달아가지고 막 초음속을 넘고 자동차로 초음속 넘고 그런 직선으로만 착 가는 그런 차들.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에서 로켓을 떼서 붙였다고 해서 이 자동차가 미사일이 되는 건 아니죠. 북한이 하면 미사일이에요. 그렇죠. 땅으로 달리는 미사일. 달리는 미사일. 북한이 하면 프로펠러 달아도 미사일이야. 좀 이거 엄밀하게 구분할 필요는 있는데 너무 이런 얘기 잘못하면 또 막 종북 소리 듣고 이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로켓을 쏩니다. 2013년도에 인공위성 궤도에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나로호로. 그렇죠. 여기까지가 이제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이런 걸 쭉 보다가 궁금했던 게 만약에 이런 추세로 남한하고 북한이 별도로 우주발사체를 계속 개발할 경우에 어느 쪽이 먼저 달에 사람을 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우주 경쟁의 재판이네요. 특수 재판. 한반도판 문레이스. 그래서. 그래서 양쪽 다 비슷한 시기에 그 소형 위성 100kg 정도 되는 소형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는데 성공을 합니다. 나로호는 2013년 1월 30일에 성공을 했고 은하 3호는 2012년 12월 12일 대략 한 달 정도 앞서가지고 성공을 합니다. 근데 도대체 우리는 아시잖아요. 나로 할 때 러시아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해가지고 날린 거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기술로 사실상 날린 겁니다. 북한이 도대체 무슨 기술이 있어서 우리나라도 러시아한테 아쉬운 소리 해가지고 겨우 성공한 위성을
궤도에 올린 데 성공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스커드 미사일 기술을 굉장히 열심히 활용한 것 같아요. 스커드 미사일이라는 건 뭐예요? 구소련에서 개발한 이동형 그 미사일입니다. ICBM까지는 아니고 그 이라크가 걸프전 때 유명해졌죠. 걸프전 때 쐈잖아요. 네네. 패트리어트로 캡처하고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특이한 개념이었던 게 뭐냐면 미사일이라는 건 되게 이제 기지에서 쏘는 게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거였는데 전용 차량을 같이 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끌고 다니다가 그냥 일반 육군처럼 같이 기동하다가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을 굉장히 잘 만듭니다. 그 이름을 알죠, 우리가. 노동 미사일이라고 부르죠. 북한판 노동 미사일입니다. 2012년인가 북한이 그때도 이번하고 똑같은 궤적으로 로켓을 날렸는데 우리나라 정부도 뭐라도 하고 싶으니까 북한이 쏜 로켓 잔해를 건져 올렸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사건 때는 발이 묶여가지고 못 써먹었던 청해진함이 이때 맹활약을 합니다. 그 덕분에 어쨌든 뭐 겨우 북한 쓰레기나 줍냐 뭐 이런 욕을 먹긴 했지만 어쨌든 그 덕분에 은하 로켓하고 이번에 쏜 광명성 로켓 구조는 대충 파악이 가능합니다. 스커드에 바탕을 두고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연료는 스커드 미사일에서 이걸 썼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게 스커드 미사일 연료하고 이게 같대요.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공개된 스펙만 보고도 할 얘기가 좀 있죠. 왜냐하면 은하 로켓에 쓰는 연료는 군사용 연료고 말씀드렸다시피 스커드 미사일과 노동 미사일에서 쓰는 그러니까 왜 군사용이냐면 굉장히 유독한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이 물질들은 상온에서 액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사 프로세스가 비교적 단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속 발사가 가능한데 반면에 나로에는 액체 산소가 있기 때문에 군사적 사용을 하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상온에서 기체죠. 주입을 해야 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군사적 사용을 하기에는 문제가 있지만 반면에 북한 미사일은 군사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견해이긴 한데 사실 북한 은하 로켓도 3단에는 액체 산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딱히 군사용으로 적합하다는 생각은 또 안 듭니다. 어쨌든 북한은 노동 미사일을 잘 만듭니다. 사실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란에 수출도 하거든요. 북한의 굉장히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입니다. 로켓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노동 미사일에 들어가는 로켓 모터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은하 로켓을 만든다는 것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추정이 되고 있죠. 엔진 4개를 묶어가지고 1단을 만들고 아마도 스커드 미사일 하나로 2단 로켓을 만들고 또 이제 뭔지 족보를 모를 걸로 3단을 만드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반면에 나로우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0년대에 개발한 R7 계열을 아직까지 쓰고 있는데 덩치에 비해서 출력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제 그 활용도에 비해서 너무 덩치가 크고 그러니까 RD191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엔진을. 좀 경제적이고 컴팩트하고 높은 출력을 만드는 걸 해보자 해가지고 개발한 건데 그 구소련이 붕괴되고 나온 거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험을 할 파트너가 필요한 겁니다. 자기들 돈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개량형이라고 할지 아니면 수출형 다운그레이드형이라고 할지 모를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나로에 그 장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해가 맞아 떨어진 거예요. 한국으로서는 기술이 없는데 러시아 최신 액체 로켓을 달아가지고 실험을 해볼 수 있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거의 공짜로 자기들 신기술을 실험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나로호보다 더 큰 위성체를 만약에 하늘에 올리려면 RD151을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쓰는 거예요. 이런 단편적인 사실만 가지고 이제 누가 인간을 달에 보낼 수 있을지 판단하기는 어렵죠. 사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파토토가 있지 않습니까? 문레이스 승자가 누군지 돈을 걸어야 한다면 어딜 걸어야 될지 또 알아봤습니다. 인간을 달에 보낸 그러니까 최소한 수십 톤짜리를 달까지 날려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100kg짜리를 저궤도에 올리는데도 막 남북한이 지금 막 몇 번을 실패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까지 성공시킨 로켓은 미국의 세턴5 로켓이 유일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세턴5 로켓 1단 출력이 그냥 단위만 봐가지고는 실감이 안 나요. 그냥 34,020kN이라고 하네요. 근데 나로 1단 출력이 얼마인지 아세요? 1670kN입니다. 20배가 넘어요. 그리고 참고로 세턴5의 2단계 로켓이 4400kN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로호의 1단 로켓은 세턴5 2단 로켓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애초에. 근데 은하 로켓 1단은 1100kN입니다. 더 떨어지네요. 나로호의 3분의 2 수준. 그러니까 정말 한심한 수준이라는 게 그러니까 달을 인간에 보내는 정도로 보면 너무너무 한심한 수준입니다. 사실 비교 상대가 너무
너무 위대한 비교 상대이긴 합니다. 미국도 지금까지 세턴5를 능가하는 그 출력을 내는 로켓을 가진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한번 따져보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희망을 찾자면 저는 나로호 쪽이 좀 더 나아 보인다는 쪽입니다. 왜냐면 세턴5 로켓은 그 로켓다인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대요. 지금은 보잉에 인수됐는데 여기에서 만든 F1이라는 엔진을 5개 묶어서 일단은 구성합니다. 근데 만약에 나로호에서 쓰인 RD151 5개를 묶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1단을 구성한다고 하면 8,350kN이 나옵니다. 약간 희망이 보이죠. 약간 희망이 보입니다. 여전히 세턴5의 3분의 1이긴 하지만 어쨌든 약간 희망이 보입니다. 그런데 북한 은하 로켓은 이미 그 노동 엔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노동 엔진 4개를 붙여서 저출력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여기 이미 4개를 붙여가지고 이 정도 출력이 나는 걸 또 4개를 붙이는 건 어려워요. 만들기도 그렇죠. 네. 이게 그러니까 너무 많은 엔진을 동시에 불이 켜지면은 구조가 복잡해지고 컨트롤이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서로 간섭하고 어쩌고 해가지고 실패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대요. 그래가지고 원래 소련도 그 달에 사람을 보내려고 했기 때문에 세턴5랑 경쟁할 만한 대규모 로켓을 만듭니다. 근데 소련은 로켓 기술이 미국보다 확실히 떨어졌어요. 지금도 떨어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F1 엔진처럼 그렇게 강력한 엔진을 못 만들고 약한 그 로켓 30개를 붙여가지고 일단은 구성합니다. 그래가지고 45,400kN의 출력을 내려고 했는데 4번을 시도했는데 4번 다 실패하거든요. 발사 시험 중에 이제 로켓이 폭발해버립니다. 근데 이 폭발이 인공적인 뭐 화산 폭발 이런 거 말고 인공적인 폭발 중에 핵 폭발을 제외하고는 가장 강력한 폭발이었어요. 저 30개가 한꺼번에 터지면 TNT 7킬로톤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히로시마 원폭의 반절 정도죠. 그러니까 이 로켓 개발에 실패하면서 소련은 스페이스 레이스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출력 떨어지는 로켓을 상대적으로 작은 출력이 떨어지는 모듈을 여러 개를 해가지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련은 달에 어차피 우린 달에 못 가. 달까지 우리 보낼 수가 없어 우리 기술로는. 그렇기 때문에 작은 모듈을 여러 개를 이렇게 나눠 올려가지고 우주에서 조립한다는 굉장히 프로메테우스적 발상의 전환을 이루게 되죠. 그렇게 나온 게 미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르가 스페이스 레이스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되는데 달에는 어차피 못 보내니까.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그 지금보다 추력이 더 큰 추진체를 단기간에 만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의 기술은 노동 미사일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 미사일 몇 개를 묶어가지고 강력한 만든 거 이런 거고. 그러니까 반면에 나로호는 엔진 여러 개를 이어 붙이면 한 8,000kN까지는 어떻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남한이 더 유리해 보이잖아요. 여기서 문제는 나로호의 1단 추진체는 우리 기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엔진을 열어볼 수도 없어요. 남한 기술자는. 그렇구나. 미국에서 수입해온 무기들도 열어볼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술로 개발한 건 나로호 2단 추진체에 쓰인 고체 로켓인데 추력이 86.2kN이에요. 100도 안 돼요. 그러니까 북한 노동 엔진이 250kN 정도로 추정되니까 3분의 1 성능인 거죠. 그러니까 제 결론은 이겁니다. 결국 발사체 기술은 도찐개지. 어차피 못 가요. 이거 가지고는 거의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보낼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북한도 스커드 미사일이나 만들 줄을 알았지. 그러니까 발사체 기술에 뭔가 혁신적인 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동 미사일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상 마찬가지긴 한데 그나마 이제 전자기기나 재료공학 쪽에서 북한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죠. 훨씬. 그리고 이게 프로젝트로 진행될 때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경제력도 우리가 좀 더 낫다는 겁니다. 그렇죠. 돈을 많이 쓰는 쪽이. 그래서 저는 남한이 먼저 갈 가능성이 그나마 약간 높아 보인다고 보는 거고요. 둘 다 못 가든가 그냥. 왜냐면 어차피 바닥부터 해야 되는 발사체는 바닥부터 해야 돼요. 북한은 못 갈 것 같고 갈 의지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갈 이유도 별로 없죠, 사실. 그러니까 너무 가능성이 낮으니까 생각해 보니까 둘 중에 누군가가 달에 가기 전에 통일이 되거나 둘 다 뭐 망하거나 어쨌든 만약에 가게 된다면 남한 쪽이 더 가능성이 높다. 네. 저는 파토토를 한다면 거기에 걸겠다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도 2020년쯤에 보내는 걸로는 돼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됐죠. 2020년이면 좀 몇 년 안 남았는데. 네, 얼마 안 남았는데. 네. 가능합니까? 모르죠. 오늘 나온 기사에 3년간 2천억 원 투입한다는 기사 아까 들어오기 직전에 봤었거든요. 1,000억이면 2019년까지 2,000억 투입해가지고 될까요, 이게? 그리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쉬운 얘기는 아니고. 사람이 가는 건 아니고요. 그게 그렇죠. 달 궤도 위성. 근데 그 조중동 이런 기사 찾아보니까 북한이
하나 로켓 만드는데 뭐 9억 달러를 쓰고 그럼 9천억 뭐 한 9천억 1조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북한이 저거 만드는데도 저 돈을 쓰는데. 그렇죠. 과연 달 가는데 그 돈은 2천억 가지고 될까 하는 생각이 좀. 뭐 어디서 사야겠죠? 싼 걸로. 그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저 로켓 관련돼서는 우리가 북한 로켓 얘기 뭐 지나가면서 이렇게 살짝 했던가요 지난번에 뭐 모르겠는데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그죠? 네. 우리 저 쉬는 동안에 벌어진 일이니까. 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정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용 기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로켓이냐 미사일이냐, 로켓은 뭐고 미사일은 뭐냐. 네. 근데 우리가 쏜 건 나로호도 사실 로켓이었는데 북한 애들은 어떻게 볼 거냐. 나로호도 그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을 느끼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북한에 쏜 거하고 이번에 미국에서 쏜 거 민트맨 3 그 이제 20일하고 26일 두 번에 걸쳐 쐈는데 얘는 진짜 미사일이거든요. 왜냐면 위성차 안 붙어 있지. 폼으로라도. 네. 그리고 그냥 ICBM이. 네. 떨어졌어요. 자기들이 미사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태평양 와서 떨어졌고 뭐 물론 뭐 손상을 입히는 데 없겠지만 탄두가 없는 상태에서 탄두가 없는 상태니까 그런 식으로 쏘는 건데 미국은 이렇게 막 쏴도 확실하게 미사일인 것을 막 쏘는 상태에서 뭐 아무도 욕하지 않잖아요. 세계 누구도. 아마 북한 욕을 하겠지만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어쨌든 폼으로라도 위성체 달고 어떻게 쐈는데 물론 순진하게 그래서 북한이 우주 개발만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도. 그렇진 않을 겁니다. 당연하죠. 당연히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로켓이라는 형태로 위성을 올린 건 맞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걸 그냥 순진하게 봐주는 얘기는 아니지만 경계를 해도 알고 개념을 알고 판단을 하면서 경계를 하고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 선거 보면서 더더욱이나. 저 얘기 들으니까 왜 예전에 스푸트니크 패닉 얘기한 적 그렇죠. 방송에서 한번 얘기한 적 있었는데 그냥 뭔가 그건 진짜 빕 사운드만 나는 동그란 실제로 크기도 되게 작죠. 1m 지름이 60cm 정도? 86kg인가? 뭐 그럴 겁니다. 네, 지름이 60cm 우리 저 모형도 만들어서 했잖아요. 동그란 원인데 아무 기능이 없는. 근데 그게 이제 공중을 그 미국의 하늘에서 미국의 무슨 예를 들어 뭐 세균을 뿌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수당에서 보수당에서 이제 말하자면 어떤 프로파간다를 만들고 사람들이 실제로 굉장히 공포에 떨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거기서 지금 우리가 멀리 온 것 같지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딱 그 수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지금. 북한이 쏴서 궤도를 돌고 있으니 불안하고 안 좋다. 사실 뭐 저는 약간은 보수적이에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 4차 핵실험을 한 지 얼마 안 지났었고 그게 연결이 되는 건 맞죠. 정치적으로 그런 거죠. 그 압박을 하려는 건 맞죠. 맞아요. 그거는. 하지만 그래서 그 압박의 대상이 우리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미국이죠 사실. 물론 그것도 복잡하게 생각해서 미국에 압박하는 게 결국 우리한테 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압박의 수단으로 쓴 건 쓴 거고 얘네들이 쏜 게 기술적으로 미사일이 아닌 건 아닌 거고 그런 거 우리가 정확하게 그냥 하나하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너무 뭉뚱그려가지고 아무렇게나 그냥 개념을 잡아버리니까 걔네가 무슨 미사일을 쐈는데 제주도에 떨어졌대 뭐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공포가 되더라고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그런 거는 확실히 좀 구분을 하면서 우리가 경계를 하든 뭘 하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사일로 쏘기가 더 힘들죠, 지금은. 그러니까 그렇죠. 재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재진입이 쉬운 기술이 아니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은 아직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들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건데 굉장히 높이 평가해 주는 거지, 지금. 그리고 그 북한의 발사체 기술 찾아보니까 너무 그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얘기도 약간 저도 좀 놀랐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스커드 미사일 4개를 그냥 묶어놓은 걸로 4개를 묶어놓고 그 위에 스커드 미사일 하나 더 올리고 거기에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써놨겠네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큰 걸 만들 능력이 사실상 없어 보입니다. 근데 진짜 의미 있는 ICBM이 되려면 뭐 재진입 기술도 재진입 기술이지만 페이로드가 더 늘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100kg 많이 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100kg 뭐 이 정도 가지고 뭐 얼마나 엄청난 걸 날리겠습니까? 탄두에 좀 많이 실어야지 그냥 거기에 수류탄 하나 실어가지고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큰 걸 만들 기술도 사실상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너무 그리고 이런 걸 잔뜩 쌓아놔가지고 뭐 미국처럼 이렇게 기지에 사일로에 넣어놓고 발사할 그럴 처지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북한이 저런 걸 하고 있는 게 좋아 보이진 않지만 너무 공포에 떨 것도 없는 것 같긴 해요. 사실 또 이제 우리 주변에서 듣는 얘기 중에는 뭐 북한은
자체 기술로 발사체를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냐 사실 이런 얘기들도 또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죠. 네,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저도 진짜 몰랐는데 그게 별건 아니구나. 들어보니까 옛날에 5, 60년대 우리나라 저 외국 자동차 수입해가지고 고철로 판 거 가져와가지고 엔진 뜯어가지고 이렇게 고쳐서 차 만들고 했던 거. 네. 이게 국산차입니다. 이런 거. 소위 이제 시발 택시라고 하잖아요. 발음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지만요. 네. 그런 거 이제 그게 국산차라고 이제 우리는 막 했던 거예요. 가급적 한자로 써야죠. 그런 것과 좀 비슷한 식으로 좀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뭐 생각만큼 그렇게 대단히 첨단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건 분명히 아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냥 눈물이 날 지경이라고 해야 할까요? 애처롭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이제 열심히는 하는구나 이 얘네가. 네. 뭐 그 정도죠. 그러니까 요새 약간 좀 드는 생각은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너무 심각해지는 건지 아니면 언론들이 그 일을 그렇게 어떤 특정한 감정을 사람들한테 주려고 너무 노력하는 건지 좀 뭐랄까. 이렇게 비웃는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사실 이런 일은 약간 좀 웃어도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태도가 진짜 사회 전체에서 다 좀 사라졌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안보 불감증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사해놓고 보니까 어찌 보면 대단한 거예요. 아니 저런 걸 가지고 저렇게 만들었구나. 인간 정신의 승리 이런 거. 한민족의 저력 뭐 저런 걸 가지고 어쨌든 이성을 궤도에 올렸어.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개그의 소재로 쓰면 끝이 없는 건데 먹기 시작하면 또 그것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계속 얘기 나왔지만 ICBM은 이 한반도로 쏠 수도 없고 쏠 필요도 없고 쏠 이유도 없는 거긴 하거든요. 그렇죠. 뭐 걔네들 다른 거 가지고 공격을 하면 하겠죠. 미사일을 쓰면 되지. 그 스쿼드 미사일 그냥 하나짜리 그거 쏘면 되는 거고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드리지만 경계를 하던 불안감을 갖던 그게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고 경계를 하던 공포를 갖든 말든 하자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려면 또 이런 상황들을 좀 알아야 되고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달로켓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세선 5호 로켓이 마력으로 따지면 1억 6천만 마력이었대요. 그러니까 말 1억 6천만 마리가 끌어가는 힘을. 다시 말하면 말 1억 6천만 마리가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제가 옛날에 그걸 그 주제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사실은. 말 1억 6천만 마리한테 줄 달아가지고 무슨 투석기 같은 거에 달아가지고. 그러니까 제 글의 주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런가요? 왜? 왜냐하면 그 결국은 과학기술은 인프라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말 1억 6천만 마리를 운용할 수 있는 인프라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세턴 5 로켓을 만드는 게 빨라. 싸고. 생각해보세요. 말 1억 6천만, 1억 6천이라고 160만도 아니고 어디다 그걸 놓으며 그 줄 가격만 해도 그리고 건초 매겨야 되죠. 똥 치워야 되죠. 사람 하나가 뭐 100마리씩 관리한다 해도 사람이 몇 명이 들어가며 그러니까 인프라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차라리 서로 만드는 게 싸다. 차라리 로켓을 만드는 게 빠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과학 기술이 발전해가는 그런 부분들하고 이런 게 굉장히 연관이 돼 있는 게 또 예를 들어서 200년 전에 어떤 사람들이 달이 뭐 대충 어디쯤 있다고 계산했다 쳐요. 그럼 달까지 보내는데 어떤 에너지가 어느 정도 힘이 필요한가 계산했다 치자. 근데 200년, 300년 전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는 방식이 말 몇 마리가 필요하나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1억 6천만 마리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지만 방금 얘기했다시피 그걸 어디다 뭐 풀어놓을 방법도 없고 그걸 관리할 방법도 없으니까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 질베른 소설인가? 거기서 그 대포로 가잖아요. 대포를 쓰죠. 달까지 대포로 가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던 것이 이제 새로운 기술이 발달하고 새로운 동력이 발달하면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이제 결국은 달에 가는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뭐 어떤 뭐 어느 외계를 가든 뭘 만들어내든 그런 식으로 어떤 전환들이 일어나면서 전혀 할 수 없었던 것 같은 일들이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전형으로 제가 그 소재로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굉장히 저는 흥미롭게 느끼고 있는데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달로 뭘 보낸다고 했을 때 사실 이 로켓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일단 로켓이 하는 일은 그 위에 일단 위에 붙은 것들을 궤도에 올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일단 궤도에 올려놔야죠. 그럼 궤도에 올리면 얘가 돕니다. 돌다가 중요한 거는 이제 궤도를 탈출할 때 힘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초속 한 11.2km 정도 되는 속도를 내야지 궤도를 탈출할 수가 있거든요. 달까지 가려면. 그러니까 이게 인공위성과 다른 데까지 가는 로켓과의 차이죠. 인공위성은 탈출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달에 가려면 탈출 지구를 중력권을 벗어나야 되거든 거기를 궤도를. 그죠. 그런 다음에 가서 사람이 탄 경우엔 돌아올 힘이 필요하죠. 사람이 없을 때는 돌아올 힘이 필요가 없어요. 돌아오지 않는 무인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럼 결국은 말하면 이제 3단 로켓의 힘이 사람을 태우고 돌아올 에너지 그 동력을 가지고 있는 로켓이어야 되느냐 아니어야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페이로드의 차이가 또 나는 거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결국 1단 로켓의 역할은 내 위에 얼마나 무거운 걸 올려놓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얘들이 달까지 가는 것과 돌아오는 것 이런 걸 다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큰 로켓과 기기와 뭐 월면차 사람 3명 뭐 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결국 밑에 로켓을 지금 계속 얘기했지만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야 되는 그 포인트였다. 세턴 5 로켓이 정말 대단한 게 그 3단 부분을 제거하고 그 스카이랩이라는 우주 정거장을 단번에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소련은 그걸 못하니까 이제 미르를 조립한 거고요, 우주에서. 그리고 사실 이 로켓 발사체 기술이란 거는 국제적으로 이전이 금지되어 있는 기술이에요. 왜냐면 ICBM 기술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러시아가 못 돼서 우리한테 나로 할 수가 엔진을 못 따게 한 게 아니라 그게 국제적으로 금지돼 있대요. 돈을 아무리 줘도 우리가 그걸 얻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그걸 준비하기 위한 기본적인 아이디어 같은 건 있는 상태인 건가요? 이걸 내가 지금 누구한테 물어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 인프라가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발사할 수 있는 인프라, 발사장이 있고 여기서 카운트다운하고 불까지 붙여보는 것과 그것조차 안 해본 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경험은 했어요. 우리가 이제 그것 때문에 도약을 그렇죠? 사실 크게 하긴 한 건데 이제 이어지는 게 문제이긴 하죠, 사실.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게 갑자기 생뚱맞게 달에 가겠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실제로 뭔가 필요성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북한이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렸으니까 우리는 우주로 더 멀리 가야겠다는 진짜 스페이스 레이스의 그 발상인 것 같아서 왜 하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걸까요? 없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뭐 우리가 뭐하러 그걸 만들겠어요? 글쎄요. 되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건가? 핵을 만들고 미사일을 만든 데는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아무리 지금 아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언제 적이 될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그랬을 때 핵을 달아서 적국의 도시를 공격할 수 있는 이런 무기 체계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맥락에서 강자가 되는 거거든요.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만약에 미사일이 ICBM 재진입을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인공위성도 결국은 계속 자유 낙하를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 상태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재진입을 할 때는 탈출 속도랑 똑같은 종류의 어떤 그런 게 필요한 건가요? 속도를 떨어뜨려야 될걸요, 아마? 속도를 떨어뜨리면 궤도로 들어오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저 잘 몰라요. 네. 네, 그럼 안 물어본 걸로. 박사님 뭔가 아시죠? 저도 잘은 모르는데 어쨌든 그 올려놓기만 하면은 지구 중력으로 돌 테니까 다시 그 뭔가를 추진을 해야 됩니다. 들어오려면은. 그리고 그거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그러니까 그런 각도나 뭐 열 차폐 같은 거 마찰 때문에 그 공중에서 터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기술이 쉬운 기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그 정도 기술을 갖고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100kg 페이로드 안에 그걸 다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되나요? 아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만약에 진짜 그 노동 미사일 재고가 너무 많은데 전쟁을 안 할 거고 이제 그 노동 미사일을 버리기는 아깝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되게 싸게 소형 인공위성 띄워 올리는 방식으로 쓸 수 4개씩 있을 것 묶어서 같아요. 덕용 포장 이렇게. 네. 이게 나중에 통일되고 나면 우리 통일 비용 얘기 많이 하는데 저런 데서 오히려 본전을 뽑는 반전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예전에 그 친구가 이란 사람을 이제 이란 여행 갔다가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한국 기술 뛰어나다고 한국 뭐 TV 이런 거 잘 좋다고 그리고 남한 그런 거 좋고 북한 미사일 잘 만든다고 기술의 코리아. 그러게요. 진짜 그쪽의 어떤 중공업 기술과 우리의 이 소비재 기술을 결합하면 진짜 국제사회 경제에서의 강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재진입 기술 굉장히 어려운 거다 생각보다. 우리는 뭐 재진입 기술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그거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달에 갔다가 사람 돌려올 때 항상 다시 돌아오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게 우리는 영화에서 SF 영화에서 보면 로켓이 그냥 뭐 우주선이 밖에 슉 나갔다가 들어올 때 그냥 로켓 타고 슉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복잡한 계산과 중력이라든가 뭐 궤도라든가 뭐 속도라든가 이게 다 맞아. 차폐체 진짜 열차폐체 다 맞아 떨어져야 비슷하게 이제 목적지에 떨어뜨릴 수 있는 거고 잘못하면 또 중간에 핵탄도 터지고 이러면 오다가 막 하늘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까지 있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는 거를 일단 우리가 한번 강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용의 집착 분석. 진짜 집요하게 분석. 정말 결론을 낸다면 예. 아까 내기는 어떻게 한다고 하셨던 거죠? 저는
나로 쪽에 우리 쪽에 남쪽에 거는데 남쪽에 달에 사람 보내는 것보다는 통일이 빠를 수 있다. 경쟁의 무의미. 네, 그쪽에 거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달에 남한이 사람 보내는 것과 통일 두 개 중에 하나 거는 게 네, 맞아요. 왜냐하면 북한은 안 보낼 것 같아요. 네. 이유도 없고 생각도 없을 것 같고. 그런 정도의 지금 주변 머리를 갖고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게다가 제재도 없죠. 심하게 받는데, 문레이스 남한의 승리 혹은 통일 조국의 통일 이후, 통일 이후. 아니면 못 보내고 그냥 나가리? 통일도 안 되고 인류가 멸망하고 그럴 수 있어요. 둘 다 지는 거요. 너무 간극이 너무 커요. 달까지 사람 보내는 거하고. 그러게요. 어쨌든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우리가 인공위성을 쐈으니까 일단 그 다음 단계의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 것도 맞고, 네. 그래서 뭐 달이든 어디든 가는 것도 맞고. 그러니까 그 우주 탐사나 이런 거를 포기하면 모를까. 네. 포기를 하지 않는다면은 다른 가긴 가야 돼. 그러니까요. 그런 뭐 꼭 달에 가서 뭘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네. 다음 단계 스텝으로서 달이라는 계단이 저기 딱 있는 거죠. 그렇죠. 달을 못 가면 아무데도 못 가는 그러니까 거죠. 달을 못 가면 뭐 화성을 가겠어요? 뭐 어디 뭐 다른 은하를 가겠어요? 뭐 어떻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서도 또 이 여러 가지 상황들, 로켓과 로켓 발사 주변에 벌어지는 뭐 북한, 미국, 우리나라 또 중국, 러시아까지 섞여 있는 이런 역학관계도 보면서 한번 차분하게 상황들을 판단을 해나가자. 이런 의미로 이거를 정리를 하면 제가 집착 분석을 굉장히 뭔가 멋있는 정리에서 끝내는 느낌이 살짝 있는데요. 리버 못 가서 포장. 그러니까 진짜 뭐든지 뭔가 깊이 파고 이해를 하면 좀 이제 다른 단계로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 그냥 주변에서 막 그 떠드는 얘기에만 혹할 게 아니고 뭔가 좀 파보자 이런 의미로 좋은 것 같습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북한은 후진국입니다. 기술적으로나 심한 후진국이죠. 그렇죠. 그런 데서 뭔가 원래 이제 그런 애들이 무섭긴 하지만 사고를 쓸 수 있으니까. 하지만 너무 과장해서 또 그러는 것도 오히려 걔들 키워주는 기고 만져. 그렇죠. 그런 거를 뭐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 이거 타이밍 놓친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설에 이 문제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었거든요. 어르신들이 하나같이 모여서 너무 걱정을 하고 막.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셨어요? TV조선 이런 거 보시면서? 그 중편 틀어놓고 이제 뭐 그러니까 이쪽에서 무르게 나오면 안 된다부터 시작하는 그 시리즈 아시잖아요, 다들. 근데 어쨌든 저는 듣고 상당히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좀 겁먹을 필요 없다는 것과 그리고 맞아요. 기본적으로 그 가난한 집구석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되게 제한적이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이제 걔네들이 이렇게 막 겁주는 제스처를 취하면 우리가 진지하게 겁을 먹어버리는 게 좀 문제인 거예요. 네. 어쨌든 양극단이 있습니다. 너무나 나이브하게 보는 것과 너무 불안해하고 과장하는 것과 항상 과학적 사고라면 그렇잖아요. 그 중간에서 팩트와 근거들을 가지고 중심을 잡자. 맞습니다. 그러면 무서울 게 없습니다. 뭐든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이렇게 오늘 첫 시간으로 이용의 집착 분석 해봤는데 또 다음 시간에도 또 이렇게 기대를 좀 해보고요. 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인슈타인의 화장실 코너로 넘어가겠는데요. 저희가 이실직고를 할 게 뭐냐면 원래는 얼마 전에 들으신 그 알파고 이세돌 그 녹음할 때 이걸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죠. 예,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는 그거하고 이거하고 길이를 생각해보면 이 뉴스 다음에 이걸 붙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떼와서 지금 잠시 후에 여기다 제가 붙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는 없었던 전문가 두 분, 연세대 조성배 교수님하고 프로 구단인 조혜연 기사님의 목소리가 갑자기 등장을 할 텐데 놀라지 마시고요. 놀라지 마시고요. 뭐 나쁜 일 아니니까요. 좋았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저분들 또 나왔네. 2회 연속 출연. 그러니까요.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는데 사고 없으시길 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 기담 괴담 재밌는 얘기를 다루는 아인슈타인의 화장실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인슈타인의 화장실은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준비했고요. 오늘 참여해 주신 두 분 조 선생님들 또 지금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안 가시고 저희의 이제 이상한 얘기에 참여하시기로 하셨는데요. 와. 자, 얘기인즉슨 여러분 지구가 구라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완전하지는 않다고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지금 꽤 늘어나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 이걸 보고
아니 어떤 말도 안 되는 정말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음모론 전문가지 않습니까? 기담, 그렇죠. 괴담 이런 게 제 취미입니다. 네. 그래서 딱 뭘 보면 이게 어느 정도라도 사람을 끄는 얘기인 것과 정말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인 것과는 구별이 되거든요. 근데 이걸 딱 봤을 때는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다. 물론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다. 당연히. 네. 끌지를 못할 거다. 헛소리 중에서도 굉장히 마이너 헛소리 있잖아요. 네, 그런 게 또 있거든요. 도저히 사람이 관심이 가질지 못할 것 같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은 그런 얘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서 이렇게 좀 뒤져보니까 의외로 이게 좀 인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웹페이지들이 꽤 있어요. The Flat Earth Society로 검색하면 Flat Earth Society. 예, 이 이름을 가진 큰 사이트만 2개가 있고요. 이거 관련돼서 꽤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중론을 모으면서 이걸 지지하고 있어요. 아니, 파토님이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저도 똑같이 콧방귀를 꼈어요. 그게 뭐 얘기할 거리나 돼요? 이랬는데 제가 약간 놀란 건 닐 타이슨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그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인데 나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예, 이분이 진지하게 지구가 왜 평평하지 않은지 과학적으로 그리고 이런 식의 얘기를 믿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자기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어나운스를 하는 거예요. 굳이 그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사실은 그러니까 꽤 어떤 토크쇼에 그 어떤 가수가 지구가 평평하다라는 그랬죠. 얘기를 하니까 그게 뭐 말이 되냐라고 하다가 닐 타이슨이 딱 등장을 해서 설명을 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 천문학자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천문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상황이 어떤 알려져 있는 설마. 저도 똑같이 이게 무슨 사실 이제 주제를 처음에 주셨잖아요. 오늘 시즌 2 이제 하면서 콘티를 주셨는데 보고 이걸 왜 얘기를 하지? 할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더 플레더스 소사이어티면은 평면 지구 협회인가요? 평면 지구 학회. 비슷한 거죠. 네. 여기 모여가지고 딴에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걸 제가 들고 나오는 이유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진짜 엄청나게 우리 과학계를 위협하는 무슨 이슈냐 그건 당연히 아니지만 이런 엉뚱한 우리가 너무나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래서 완전히 철진한 무엇이라고 생각했던 것조차도 이렇게 끄집어내줘서 다시 사람들이 추종하는 이런 현상도 벌어진다는 걸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요. 대충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중세 이전에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잖아요. 지구가 평평하고 그죠. 원반같이 이제 구형이 아니고 원형의 이제 평평한 접시 같은 거였던 거죠. 그래서 그게 뭐 옛날에는 코끼리가 받치고 있고 이런 거북이 위에 올라타고 있다는 등 뭐 이따위 얘기가 있었는데 서양에서 티오맵이라고 해가지고 그 세계가 이렇게 물이 T 모양으로 있는 거예요. 지중해 홍해 날강인가 뭐 이렇게 T 모양으로 돼 있고 육지가 그 나머지 공간에 있고 뭐 이런 플랫한 모델이 있죠. 저 시절에는 이제 저 지역에 살던 그러니까는 그리스 로마 그쪽 지역에 살던 사람한테는 세계가 그것의 전부였기 때문에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시아 뭐 아프리카 이런 이름들 이 전부 이제 고대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이고 걔네들의 바다가 지중해였기 때문에 지중해에서 북쪽은 유럽이고 동쪽은 아시아고 남쪽은 아프리카였던 거죠. 원래 아시아도 그냥 터키잖아요. 터키. 그냥 터키예요. 소아시아 지금도 아시아 마이너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지금 계속 동쪽으로 가서 일본까지 아시아가 된 거지만 원래 아시아란 말은 그 주변 그 옆에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가다가 이제 중세쯤 되면 지구가 그거보다 크다는 건 다 알게 됐지만 어쨌든 평평하다고 계속 여겼다가 이제 우린 그게 아니란 걸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근데 원래 고대 그리스에는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건 또 계산을 해본 적도 있었죠. 오히려 지구 크기도 다 계산하고 다 했는데 중세 가면서 오히려 그 지식이 잊혀졌죠. 잊혀졌죠. 어쨌든 이 평평한 원반이다. 그리고 이분들은 주장하기를 지구가 구형이란 증거가 없답니다. 없다고 주장을 하시고 심지어 나가서 이게 다 음모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제가 너무 재밌어서 이게 흥미롭잖아요 일단. 그래서 12편에 달하는 10분짜리 다큐멘터리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다 봤고요. 무슨 음모래요? 자 이제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지구는 평평한 원반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 한가운데 원반의 한가운데는 북극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나눠드린 이 그림이 있을 텐데요. 북극이 가운데구나. 북극이 가운데예요. 그리고 남극이라고 우리가 여기는 구의 남쪽이라고 생각했던 곳은 실은 구의 남쪽이 아니고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자리예요. 아주 길고 넓은 원을 둘러싸고 있는. 이게 마치 이게 그 우리가 구라고 생각하는 걸 그 북극을 중심으로 이렇게 쫙 편 거죠. 그래서 동그랗게 만든 거죠. 이 남극이고 이 남극이 원래 남극 대륙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저 빙하가 몇 킬로미터씩 높이가 되거든요. 이게 장벽입니다. 장벽. 뭐냐 이 원반의 설계자들이 원반에 설계자가 있습니다.
지구 원반에 설계자들이 인간들이 원반 밖의 세상을 알거나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놓은 장벽인 거예요. 아, 지적 설계자들. 뭐 지적 설계자들 뭐지 뭐 그거보다도 훨씬 안 좋은 개념인데 이거 심지어는 훨씬 말도 안 되는 개념인데. 트루먼 쇼예요. 그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왕자의 게임. 북쪽에다 벽을 세워가지고 못 나가게 하는. 다크시티. 그러니까 그런 얘기고요. 이 장벽이 춥고 높으니까 못 나가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막아놓은 곳이고. 근데 이제 우린 지금까지 뭐 우주 탐사로 나가서 우주에서 지구 사진도 찍고 막 했는데 그것 다 조작이래요. 조작이고. 그렇죠. 그 음모론의 기본이죠. 조작. 예. 불리한 증거들을 없애는 수단이죠. 네, 조작이라고 얘기하면 사실 그만인 거니까. 네. 근데 이 나름대로 근거를 합치고 드는 건 뭐냐면 지구가 우리가 큰 구형으로 대륙이 막 다 보이면서 큰 구형으로 그려진 사진은 갖다 붙인 거라는 거죠. 이것저것. 왜냐하면은 우리 보통 뭐 100km, 200km 혹은 300km 정도 되는 뭐 저궤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 국제 우주 정거장에 있는 뭐 300몇십 킬로 정도 궤도에서는 지구가 이렇게 하나로 안 보여요.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돌면서 이것저것 찍어서 붙인 것일 뿐이지 이걸 지구를 전체로 본 사진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비티 그 영화 보면 주인공들 머리 위로 딱 멕시코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그것일 뿐이고. 그리고 뭐 아폴로 이런 건 다 가짜고. 물론 그렇겠죠. 당연하다는 가짜고. 그러면 국제 우주 정거장은 왜 있어야 돼? 가짜라고 얘기하면 그만이고 뭐 지구는 다 우리가 그린 거라고 생각하면 그만인데 아무튼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면 당연히 지구가 구형이 아닐진데 다른 천체나 행성도 구형이 아니겠죠. 아,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예, 그렇게까지 여기에 약간 몇 가지 파가 있는데요. 그것도 음모론의 특징이다. 이렇게 통일된 이론이 없어서 말하기 어려운데 그럼 그 망원경으로 보면 보이잖아요. 뭐 이렇게 크게 안 보이니까 그 원반이겠죠. 그것도 뭐. 그것도 약간 구에다가 붙여놓은 약간 달도 원반이고 지구도 태양도 원반이고. 그냥 모양이 바뀌는 원반.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파벌이 있는데 트루먼 쇼 파벌도 있고요. 그렇게까지 인위적인 건 아니라는 파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트루먼 쇼 파벌은 심지어는 이 위에 돔이 씌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높이 한 100km 정도에 dom이 씌워져 있고 작년인가 언제 버진 갤럭틱? 버진 갤럭틱. 거기서 로켓 쐈다가 뭐 네바다에서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뭐 떨어진 게 있어요. 조종사분들 돌아가시고. 그게 돔에 부딪힌 거다. 돔이 있는 줄 모르고 날렸다가. 그러니까 민간 우주 항공사들이 돔이 있는 줄 모르고 덤볐다가. 이제 정부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미국 CIA는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정부들만 지금까지 해온 거였는데 민간에서 괜히 덤볐다가 이 돔에 부딪혔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진짜 같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민간이 하면은 안 되는 거구나. 안 되는 거죠. 멋모르고 덤빈 세상 물정 모르고 진짜 덤볐다가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 특징이 이렇게 이런 사이트 같은 거 열어놓고 밤새도록 이것만 계속 보잖아요. 네. 그럴듯해지기 시작합니다. 네, 진짜요. 진짜 그럴듯해지기 시작합니다. 저조차도 아까 10분짜리 다큐 12편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연속으로 보니까 한 7번째쯤에는 저게 좀 그럴듯해. 그러니까요. 근데 10번째쯤 보고 나니까 다시 이제 정상으로 정신이 들었어요. 비슷한 얘기 또 계속 다시 하고 이런 거 보니까 아니지. 저는 그때 파토님이 해준 얘기 중에 되게 납득이 되는 게 뭐냐면 남극으로 가는 항공로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근거로 되는 게 없을 수밖에 없지 않나? 사실 북극 항로는 많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좀 짧은 경로로 지나갈 수가 있으니까 북극으로 지나가는 비행기 항로는 많은데 여기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든 게 남미에서 아프리카,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가는 비행기 노선을 검색을 해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이 비행기 노선으로 가장 빠른 선은 이 대권이라고 해서 지구의 이 공면을 따라서 가는 건데 지도상으로는 직진으로 안 보이죠. 이렇게 휜 곡선으로 보여요. 근데 이렇게 가지 않고 비행기들이 전부 두바이 쪽으로 갑니다. 두바이 엄청 멀잖아요. 북쪽이고. 두바이 쪽으로 갔다가 두바이에서 내렸다가 가요. 그게 원래 호주에 있는 항공로는 기본적으로 원래 영국 식민지였잖아요. 영국으로 갑니다. 근데 엄청나게 멀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한 번에 못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 이렇게 캥거루 루트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캥거루 루트라는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두바이로 가는 거 아니에요? 뭐 정확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두바이로 가는 게 사실 우리 일반 메르카토르 도법에 따른 지도에 보면 굉장히 멀어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멀지 않다라는 그림도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사람도 태워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긴 한데. 호주에서 남아공 가는 게 수익이 날까요? 그리고 사실 너무 멀기 때문에 별로 노선이 없기도 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남반구 자체에 사람이 많이 안 살기 때문에 남반구 비행기 노선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 것도 하나가 있고요. 사실 그렇게 이런 식으로 설명할 건 굉장히 많죠.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남극을 슉 넘어가면 금방 가는데 남극을 못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
남극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바깥에 있는 벽이니까 그런 식의 이 지름길론이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남극을 통해서는. 또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다 같이 이렇게 이걸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럴 듯 하지 않나요? 되는데요, 묘하게.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근데 사실 저도 앞에서는 안 넘어가다 이걸 보면서는 요 얘기만 딱 들어서는 정말 좀 이상하다. 그냥 가면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좀 찾아봤더니 뭐 딱히 그렇지도 않고 뭐 이렇게 남극을 지나가는 항로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하나도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남극은 존재하지 않는데. 그럼 그 몇 개 있는 항로는 조작된 거죠. 조작된 거라고 주장하겠죠. 실제로 탄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어요. 몇 명이나 다니겠어요?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지평선이나 수평선 이렇게 보면서 바다 같은 데 가서 보면서 이렇게 휘었다 그러면서 역시 지구는 휜 게 보여 막 이러잖아요. 그게 착각이고 카메라로 찍어서 카메라를 뒤집어도 똑같이 휘어 보인다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우리가 바다 같은 걸 볼 때 이 호가 보이는 게 광학의 착각일 뿐이고 사실은 평평하다는 거죠. 물도 평평하고 땅도 평평하고. 그리고는 그 뭘로 찍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나? 카메라로 찍었어요. 네. 바다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호가 보여요. 네. 180도 딱 돌리니까 하늘이 호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평평하다는 건데. 천문학자시잖아요. 네. 그 렌즈 수차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닙니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이런 걸 보면 이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은 말려들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보던 그 호가 아니었구나. 너무 진지하게 생각해도 말려들 것 같은데요. 네, 물론 사실 무시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만은. 네. 근데 이런 거죠. 이 호라는 걸 우리가 평지에서 보는 것과 비행기를 타고 보는 것과 사실 비행기를 타고 보면 훨씬 더 이 호가 명확하게 보여요. 그렇죠. 예. 그리고 100km쯤 천장에 안 부딪히게 조심하면서 100km쯤 올라가면 더 명확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지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만을 마치 그 특수한 상황인데 사실은 그거를 일반론으로 가져와서 여기에서 이게 사실은 호가 아니니까 우리가 비행기에서 보든 어디서 보든 호는 없다라고 얘기해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네. 예, 그러니까는 잘못된 관점인데 쉽게 어떻게 보면은 그 사진 막 뒤집고 하는 건 되게 좀 강렬하긴 해요. 보면은 아 정말 그런가 내가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 네. 이게 다 렌즈와 눈의 착각이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림이었다는 거고요. 그거 있지 않나요? 그 달에서 찍은 그 어스라이징 그 사진. 아 아폴로가 가짜니까. 아폴로가 조작이니까.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고. 달에 간 적이 없죠. 네. 달에 간 적이 없다는 건 사실 이 계열과 다른 계열에서 또 충분히 설명되고 있죠. 또 다른 계열에서 달에 간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폴로 계획으로 찍은 사진은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럼요. 굉장히 다 무효고요. 스탠리 큐브릭이 만든. 나름대로 그 얘기도 하고 사실 스탠리 큐브릭 얘기도 하고 그 근거로 뭘 얘기하냐면 아폴로가 그렇게 사실 달에 도착해서 사람이 내린 것만 해도 6번이고 그죠? 12명이 갔는데 그 재밌는 스토리를 영화로 헐리우드에서 만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실패한 아폴로 13호 영화만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렇게 기억하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화를 만들어서 이 스토리의 디테일을 보여주고 이거를 퍼뜨리면 퍼뜨릴수록 불리하다고 믿는 세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헐리우드에 압력을 넣어서 고장난 아폴로 13호 영화 외에는 허가를 안 해준 영화를 못 만들게 한 그런 이제 불의의 세력이 존재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가다가 고장나서 고생한 스토리가 들어간 영화도 그렇게 재미가 없었는데 무난하게 성공한 영화를 무슨 재미로?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의 주장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남극 얘기를 다시 하자면 남극이 보면 이 사람들 주장은 남극의 대부분이 가장자리에 있잖아요. 우리가 남극 기지 어쩌고 하는 건 사실 굉장히 가장자리거든요. 그렇죠. 가장자리만이 접근 가능할 뿐 아무도 깊은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이게 심지어는 국제법으로 금지돼 있다는 겁니다. 왜냐? 남극이 없기 때문이죠. 그걸 넘어가면 장벽을 넘어가는 거지 남극적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정말 그런가. 했더니 여기 나옵니다. 외교부에서 이 남극이라는 곳이 여행 경보 4단계인 여행 금지 구역이에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특별 여행 경보가 발령돼 있고요. 현재 체류하시는 분들은 즉시 철수 및 귀국해야 되고 자국민의 탈출 시도, 물론 남국민이라는 건 없습니다만 자국민의 탈출 시도도 빈번하게 발생하기에 어떤 이유로든 절대로 가면 안 된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남극을 가지고 뭐 이렇게까지 했냐. 정말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저 장벽을 넘어가서는 안 되는 숨겨진 비밀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사람에 따라 생각할 수도 있죠. 진짜 다크시티 같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걸 보고 정말 그런가 하고 조금 더 내용을 봤더니 일단 가장자리에 뭐가 있는 건 많은데
그래서 남극 한가운데 뭐가 없느냐?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아문젠 스코트 남극점 기지가 있고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이 건물 사진 거기 안에 일하는 사람들 사진 다 있어요. 물론 조작이겠죠. 당연히 그린란드 같은 데서 찍은 거겠지만 아니면 그냥 가장자리 중에 하나 찍은 그냥 뭐 아무 데서 찍은 거겠지만 어쨌든 있어요. 있고 남극점 딱 거기 중앙에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남극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으며 뭐 이 얘기는 다 거짓말이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제가 보니까 외교부의 허가 없이 입국한 것이 발각되면 큰 처벌을 받게 되는데 외교부의 허가를 받는 것이 어렵지 않답니다. 관계자의 출입금지에서 관계자 막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 실제로 받을 수 있답니다. 외교부의 허가를. 이러이러해서 뭐 네, 남극을 가겠다. 펭귄을 연구하러 갑니다. 뭐 이런. 우리나라에도 남극 기지가 있습니다. 남극 기지도 있고. 세종 기지라고. 예, 물론 이 사람들 얘기는 이제 더 깊이 들어가는 걸 얘기한다는 식으로 얘기하겠지만 그리고 남극이 지금 뭐 누구의 영토도 아니지만 여러 나라가 또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여러 정부들이 이제 그러니까 비밀을 알고 있는 이 정부들이 연합을 해서 남극을 일반인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다. 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만 그냥 보고 있으면 사실인 것 같지만 조금만 찾아보면 아니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아시다시피 그 유엔 깃발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엔 깃발을 보시면 이게 북극이 한가운데 동그랗게 있고요. 아, 그렇죠. 예. 네. 평평하게. 네, 평평하게 그려져 있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네. 이거야말로 유엔이 바로 이 사실을 알고 있다. 반기문 당장 불러야 되겠다. 아니 숨겨야 될 사실을 이렇게 드러내는 건 어떡해요? 그게 좀 이상하긴 하죠. 그렇죠, 이상하네. 예, 우리 음모론 실수. 그러니까 비밀 결사 이런 사람들이 보면 자기 되게 많이 드러내잖아요. 네. 프리메이슨도 보면 웹사이트 다 있거든요. 지부별로 다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양반들은 이 지도야말로 이제 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실상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또 주장을 하시죠. 전체적으로 그럴듯합니다. 네, 저는 굉장히 서머리에서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120분을 보시고 서머리를 프레럴스 소사이어티를 가서 보시면 더 그럴듯해요. 지금 이 얘기 들으면서 아까 처음에 이제 보면서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천문학자시면 지금 평생 진짜 잘못된 지식을 진짜 난 그동안 흑공부한 거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어떻게 믿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문득 든 생각이 뭐 사드로 북한 미사일을 막는다는 걸 믿는데 이게 믿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저는 사실은 되게 유명한 가수가 나와서 이 얘기를 진지하게 과학자한테 당당하게 따지듯이 물어보고 이 사람을 설명하고 이런 상황을 보면 사람들이 진짜로 극복하거나 알게 되는 건 정말 하나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평평하다는 것까지 생각하는 사람이고 지구가 둥그렇다는 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진화며 광속 한계며 이런 것들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달에 갔다는 사실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전 되게 궁금한 게 여기서 만약에 누군가가 이런 얘기 하는 걸 들었을 때 그 반박을 해야 될 의무를 가지신 유일한 분이시잖아요. 이 자리에. K박 별로 의무감을 느끼질 않아요. 이거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게요. 근데 한 가지 정말 확실한 건 K박 스님이 뭐라고 하시던지 이분들은 다 아마 답이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의 논리 중에 가장 모순된 게 뭐냐면요. 지구가 구라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사진도 뭐고 다 있는데. 그리고 그간에 뭐 우주 탐사나 우주에서 찍은 지구 사진 전부 조작이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그 이상의 확실한 증거가 있을 리 없는 이 평평한 지구 이론은 어설픈 정황만 갖고 철석까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증거를 믿고 싶은 증거를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의 심리를 반영을 하거든요. I want to believe라는 그 유명한 포스터도 있죠. 저 X파일에 나왔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취사 선택하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고 그게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한 어떤 지식의 습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식 자체보다도 이런 한계, 이런 벽에 갇히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이게 사실 이게 정말 극단적인 그 경우라서 그렇지 많은 경우에 우리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겪는 그렇죠. 팩트라는 거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더 가까이 오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사실. 조금만 알아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요. 그런 걸 안 보고 그냥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봐버리고. 뉴스만 보고 믿고 뭐 이런. 저만 해도 이동국 선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저번 시즌에 이동국 선수가 안 좋았다는 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국 선수가 그 다른 선수에게 열어줬던 기회들을 봐라 뭐 이런 얘기를 저 스스로 하고 있는. 그런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수비수를 끌고 다닌다. 그거죠. 근데 생각해
해보니까 제 주변에 이런 분들이 꽤 계셨던 것 같아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분들이 네. 제 주변에는 있습니다. 정말요? 왜냐하면 그렇게 저한테 표현하시진 않았는데 저는 이제 바둑을 두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바둑판을 지구로 생각하시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바둑판이 지구이자 우주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가장자리 밖으로 바둑알이 나가면 떨어져 죽잖아요. 전 농담으로 한 얘기인데. 농담인데 이제 어떤 바둑이 이제 우주를 이제 드러낸다는 이론의 대표적인 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지구가 사실은 이렇게 평평한 거고 이렇게 바둑판 자체가 인류의 어떤 그러니까 수메르 문명에서부터 이제 발현이 돼서 그걸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요. 진심이에요. 진심이고 이런 분들 꽤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진짜요? 네, 별자리 그러니까 천문학 박사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모르겠는데요. 근데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냥 뭐 한 귀로 흘렸는데 자꾸만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한국에 꽤 계세요. 그러니까 9개의 별이 사실은 이제 별자리를 이렇게 다 한 거고 예전 같으면 이제 기후 변화를 모르니까는요. 이제 어느 시점에서 양치기들이 양을 치는데 이렇게 폭풍우가 오면 이제 얼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천문을 볼 줄 알아야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인간이 살려면 천문을 봐야 되는데 그 천문학의 비밀을 이제 바둑에 숨겨서 바둑판으로 이렇게 내려왔다는 기전되는 그런 구전이 실제로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증거가 없어요. 신비주의는 어디에나 있군요. 네. 아까 왜 신의 한 수 얘기 나올 때도 그렇죠. 옛날에 뭐 신선들 태상노군 네, 뭐 이런 맞아요. 사람들이 바둑 두고 있는 이런 거. 네네네. 그런 그림들이 또 전해져 내려옵니다. 네. 근데 여담이지만 신의 한 수는 그 태상노군을 꺾는 그런 수인가요? 그것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아까부터 정말 신경이 쓰였는데 이게 물어봐도 되는지 몰라서 참고 있었는데요. 네. 신의 한 수라는 게 뭐예요? 그걸 어떤 수를 보면 이게 누구나 신의 한 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나요? 그렇죠. 이거 바둑판을 보시면 이제 바둑의 본질 자체는 자유롭게 두고 싶은 데를 두는 게 바둑이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신께서 바둑이라는 도구를 주셨지만 실제로는 하시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는 은폐되어 있다고 그런 식의 주장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전적으로 이제 조물주의 뜻은 이제 사람이 알 수 없는 경지인 거죠. 이미 사람이 닿을 수는 없지만 이거를 이제 계속해서 지식을 축적을 하고 이렇게 증거들을 찾아내가면서 조금씩 이렇게 가까워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구 평평론? 뭐 어떻게 이렇게 듣고 보니까 바둑에서는 그런 것들을 또 실제로 받아들이는 분들 계시다. 물론 우리 K 박사님 이게 뭔 생뚱맞은 소리 하실 수도 있지만요. K 박사님뿐만 아니고 뭐 웬만한 사람 다 그렇겠지만요. 제가 되게 특이한 사람이 아니고요. 지능이 있다면요. 그냥 굉장히 정상적인 사람이거든요. 매우 정상적이신 K 박사님. 그런 것 같아요. 어디나 어떤 소재나 음모론이든 형이상학이든 다 깃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항상 상식선에서 좀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때로는 너무 깊이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게요. 제가 옛날에 한 20, 30년 전에 본 건데 어떤 책에 나오는 게 뭐냐면 미국이란 없다는 거였어요. 아메리카는 없다. 별게 다 없네요. 진짜. 그 전여욱 씨 책 그런 일본이 없다 그런 책이 아니에요. 그런 사회적인 얘기가 전혀 아니고 미국이라는 곳이 실제로 없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파격적인데요. 굉장히 창의적인데요. 유럽이었나 뭐 어느 쪽의 책이었는데 그 이태원의 수많은 미국인들은 그 유대인 같은 그러니까 이게 논의가 뭐냐면요. 이런 데서 출발을 해요. 너 미국에 가봤냐로 시작해요. 저는 미국에 안 가봤잖아요. 네가 미국에 안 가봤는데 미국이 있다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는 거죠. 이게 사실 철학적인 논의에 가까웠는데. 그럼 너 미국에 가봤냐 했을 때 이러면 어떻게 해요? 미국이 아닌 거지. 그러면 이게 그 사람과는 그 논의가 끝나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논의가 끝나고 더 이상 안 가면 되는 거지 얘기가. 두 번째는 실제로 미국에 안 간 거고요. 미국에 가서도 안 간 게 뭐냐면 비행기를 타고 어딘가를 간 거죠. 그렇지. 내가 미국에 왔는지 어떻게 알죠? 닐경로를 기장이 나를 어디로 데려갔는지. 그 땅이 내가 간 땅이 미국이라는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지도상에 있는 그 문화와 그 문명과 그 지역에 있는 미국이라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는 거죠. 이 얘기에 들어가 보면요. 답이 안 나옵니다. 어느 것도 확신할 수 없게 돼요. 기장이 속이면 그만인 거. 우리가 미국이라고 갔던 데는 다 다른 곳입니다. 알고 보면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만이고 내가 내 발로 갔나 미국에? 근데 이걸 그럼 무슨 그 철학적인 선문답처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죠. 이 책 자체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어요. 제정신인 사람이 생각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다고 배워왔잖아요. 철석같이 믿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미국이란 것이 정말 존재한다는 아무 합리적인 근거를 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정확한 근거는. 왜냐하면 이게 뭐 계량화 수치화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실험으로 뭐 검증되는 거냐 미국의 존재가. 내가 미국을 안 가봤으면 말할 것도 없고요. TV 나오고 어쩌고 하는 거 다 조작했으면 그만인 거고 누군가 뭔가 무슨 이유론가 사람들한테 미국이 있다고 믿게 만드는 거죠. 이게 수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미국이란 초강대국이란 허상이 존재해야 세계 질서가 유지가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내가 미국에 갔어도 그걸 네가 미국 간 건지 어떻게 하냐고 얘기해 버리면, 그러니까는 비상식적이죠. 모든 사람이 날 속여야, 모든 사람이 서로를 미국이 있다고 속여야 가능한 거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생각의 한계라든가 증거라는 것이 가진 한계라든가 너무 깊이 생각했을 때 오류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예전에 봤던 그거 생각나네요. 마인드 컨트롤 피해자 모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저한테 메일 자꾸 옵니다. 거기. 네. 그 뭔지 아시겠어요? 네네네. 네, 저도 그 메일은 많이 받아봤어. 예. 어떤 건가요? 저 인터뷰도 직접 해봤었는데, 그러니까 정부와 세계 정부나 아니면 그냥 우리나라 정부나,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그냥 옆집 아저씨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지방 정부나 뭐 이런 데서 나의 마음을 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뇌파를 읽어가지고 나를 통제하고 나를 조종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서 한국 모임도 있고 세계 모임도 있어요. 직접 만나보잖아요. 네. 전 멀쩡한 분들이에요. 그냥. 아, 진짜로? 네. 정상적으로 사회생활도 하시고요. 안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상적으로 사회생활 하면서 그러시는 분들도 꽤 돼요. 사실 한국에서는 저 마인드 컨트롤 부분이 좀 적은 편인데, 미국에서 음모론에 대해서 통계 조사를 하면 마인드 컨트롤 당하고 있다라는 음모론이 굉장히 퍼센트가 큽니다. 네. 국제적인 포션이 커요, 저게. 매우 일반적이고 네. 굉장히 큰 국제적인 네트워크도 있어요. 네. 광범위하게 퍼져 있네요. 약간 환청이나 이런 게 그 조현증의 너무 전형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름 근거가 여러 가지 있어요. 저 알래스카인가 어디 있는 그 하프라고 하는 그 초저주파 발생 장치가 있거든요. 네네. 그걸 가지고 조작을 하고 있다라든가, 뭐 그것의 목적은 아무도 모른다. 목적이 이미 다 밝혀져 있는데요. 아무도 모른대요, 계속. 네네. 뭐 그런 얘기들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너무 모든 걸 바닥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고 싶으니까 그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상식과 기본적인 신용이 있는 상태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짜증이 나는 게, 사람을 사람으로서 존중해라. 예를 들어서 뭐 여자친구를 때리지 마라. 뭐 이거부터 설명을 다시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남녀가 뭐 같은 임금을 받는 게 옳다. 뭐 이런, 그러니까 차별이 없어야 된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력을 가져라라는, 완전히 진짜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줄 알았던 것들까지 다시 꺼내서 다 설명을 하면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 저기에 대해서 왜라고 질문을 던지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사람들이 조금 제발 기본은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 지구가 둥그런지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지구가 둥근 사고를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지 그 다음에 그 사람하고 다른 얘기가 되는 거지. 여기부터 설명하려고 하면 대화를 할 수가 없거든요. 미국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뭐 장단점을 생각할 수 있지만 미국이 있냐 없냐부터 생각해서 곤란한 거 아니냐. 그런 점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물론 뭐 여러 가지로 우리 사회도 그렇고 뭐 역사 속 혹은 우주에는 말할 것도 없고 숨겨진 진실은 정말 많겠죠.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음모론이나 이 플랫 어스론 이런 걸로 접근하는 건 사실 굉장히 저열한 방식이고. 그러니까 그게 다 모른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린 그 공백에 대한 태도. 공백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공백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우리가 뭘 알아낼 수 있느냐 한 걸음씩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과학의 정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가다 보면 사실은 플랫어스나 이런 류의 음모론이 굉장히 신비해 보이지만 그거보다 훨씬 깊고 심오한 지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주와 존재의 비밀들 과학으로 하루하루 풀어나가는 이런 식의 음모가 아니고 중력파. 중력파 그래서 정말 흥분되는 뭔가를 찾고 싶다면 이렇게 이미 폐기 처분된 개념을 다시 갖고 와서 잠깐 흥분하다가 막 아이고 그게 아니었네 이렇게 아니고 더 깊이 과학이란 도구, 합리와 이성이란 도구로 더 깊이 조금씩 파내려가는 게 우리 역할이고, 그럼 언젠가는 다 채우지 못하더라도 훨씬 지금보다 우리가 많이 알게 된 지점에서 더욱 놀라운 것들을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살게 되는 존재가 돼 있겠죠. 아니면 파토님처럼 아예 심화시키든지. 태양계 연대기만큼. 태양계 연대기 수준으로 뭔가 창작을 해내든지. 엊그제 서울대에서 비키스토리 포럼이 열렸는데요. 거기 경희사이버대학교의 정지훈 교수님이 제 책 표지를 보여주셨답니다. 발표를 하면서. 비키스토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과학도 중요하지만 이런 스토리라든가 작가들의 역할도 중요하다면서 저는 못 갔는데 그 태양계 연대기가 그렇게 좋은 책입니다. 그만큼 좋은 책이라는 얘기예요. 결국 태양계 연대기를 홍보하는 걸로 마무리되는 깔때기. 새로 신설되는 뉴스룸.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